14종의 기생체. 비유가 아닙니다. 낡은 언어로 포장한 영적 은유도 아닙니다. 수메르인들이 이름을 붙이고 분류했으며 거머리가 피를 빨듯 인간에게서 먹이를 취한다고 기록한 실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각각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것이 사람에게 달라붙었는지 가려내는 의식도 있었습니다. 증상을 알아보고 먹이 섭취의 양상을 추적한 뒤 가능하다면 숙주를 고갈시키기 전에 그것을 떼어내는 일만 맡은 사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토판을 읽으며 이 서기관들이 4000년 전 쐐기 문자로 남긴 내용을 곱씹다 보면 불편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묘사들이 더는 미신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현장 지침서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 존재들을 직접 아는 누군가가 그것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움직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또 존재를 어떻게 알아챌 수 있는지 기록해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멈춰 세우는 것은 그 임상적인 정밀함입니다. 그 언어에는 신비주의가 없습니다. 신들이 분노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목록이 있고 분류 체계가 있고 행동 양식이 있고 먹이 섭취가 있습니다. 모두 14입니다. 각자 다른 것을 먹습니다. 하나는 공포를 먹습니다. 또 하나는 끝내 가라앉지 않는 슬픔을 먹습니다. 또 하나는 잠들기 직전 방어가 느슨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바로 그 순간에 먹습니다. 또 하나는 집착을, 또 하나는 수치심을 먹습니다. 점토판에 따르면 그중 하나는 감정을 전혀 먹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미래를 먹습니다. 정확히는 그것이 달라붙지 않았다면 존재했을 수도 있는 당신의 모습을 먹습니다. 그 존재에 대한 묘사는 듣고 난 뒤 며칠 동안 마음을 불편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류학계가 말해주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질병을 설명하려던 과학 이전 시대에 사람들의 혼란스러운 횡설수설도 아니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실용적인 의학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상처와 감염, 몸이 기능을 잃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병과 자신들이 부착병이라 부른 상태를 서로 다른 말로 구분했습니다. 그 차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착병을 육체의 병보다 더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육체의 병은 치료할 수 있었지만 부착병은 많은 경우 치료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14을 모두 알게 됩니다. 각각 무엇을 먹는지도 알게 됩니다. 수메르 사제들이 살폈던 정확한 징후를 알게 됩니다. 당신이 이미 알아차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법한 삶의 몇몇 반복 양상이 왜 불편할 만큼 정밀하게 고대의 묘사와 맞아떨어지는지도 알게 됩니다. 또 점토판이 이 존재들의 도착 방식과 그것들을 데려온 자, 이곳에 있던 누군가가 떠날 때 왜 남겨두었는지 어떻게 말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이 가장 깊이 묻힌 대목입니다. 점토판은 이 기생체들을 지구 토착 생명으로 묘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외부에서 옮겨지고 유입된 존재, 특히 명료한 한 문헌의 표현을 빌리면 하늘의 아버지들과 함께 왔다가 하늘의 아버지들이 고향으로 돌아간 뒤에도 남은 자들로 묘사됩니다. 하늘의 아버지들 곧 아누나키와 이 기생체들은 이 행성에서 벌어진 아누나키의 모든 활동을 기록한 바로 그 서기관들에 따르면 남겨진 잔재입니다. 방문자들이 떠날 때 제거하지 못했거나 제거하지 않기로 한 감염입니다. 14개의 잔재,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서 먹이를 취하는 14존재입니다. 이를 꾸며낼 이유가 없던 문명은 곡물 수확량과 토지 경계를 기록할 때와 똑같이 건조한 정밀함으로 이 내용을 남겼고 4000년을 견뎌 오늘 당신에게 닿은 점토판에 새길 만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14기생체 이후 처음으로 두 번째 문서가 나왔습니다. 제목은 7번의 리셋입니다. 3개가 지어진 각 시기를 감염에 관한 점토판 기록과 대조했고 8번째 리셋의 징후 목록 가운데 4가지는 이미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14을 이해하려면 먼저 수메르인들이 우리가 기생체라고 번역하는 말을 어떤 뜻으로 썼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의 번역으로는 뜻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장 흔히 쓴 표현은 숨어서 먹는 자 혹은 보이지 않는 입에 더 가까웠습니다. 일부 학자는 이를 악마로 번역했지만 그 번역은 불충분한 정도를 넘어 더 나쁩니다. 기독교보다 3000년 앞선 문헌에 2000년의 기독교 신학을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수메르인들은 도덕적인 의미에서 이 존재들을 악마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악한 존재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쥐나 이가 존재하듯 살아가는 하나의 생물학적 부류로 보았습니다. 악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배고픈 존재였습니다. 불행히도 인간이 만들어내는 무언가를 먹도록 적응했을 뿐입니다. 나머지를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이 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수메르인들은 이 존재들을 영적인 것으로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생명 형태로 묘사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수년간 배워야 하는 증상과 반복 양상, 특정한 지각 의식을 통해 훈련된 관찰자는 감지할 수 있는 생명 형태였습니다.
점토파는 이 기생체들이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물리적 존재였다고 매우 분명하게 말합니다. 공간을 차지했고 형태가 있었습니다. 특정한 조건에서는 몰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중세사제가 악마를 테마하듯 내쫓는 것이 아니라 떼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진드기를 떼어내든 말입니다. 점토판 자체에 따르면 이 지식을 잃은 이유는 그것들을 보는 데 필요한 훈련이 의도적으로 억압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생체가 한 일이 아닙니다.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나중에 온 무언가. 인간이 자신이 먹히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야 이익을 얻는 존재였습니다. 자신이 먹히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인간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떼어내려 하지도 않습니다. 자녀에게 경고하지 않고 알아보는 법을 전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감정과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기생체가 필요로 하는 주파수를 말입니다. 인간은 평생 그것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가 죽으면 기생체는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고 순환은 계속됩니다. 끊임없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집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 계속됩니다. 이것이 기본 틀입니다. 열렛을 바라볼 때 보아야 할 모습입니다. 영도 아니고 은유도 아닙니다. 이야기로 꾸민 경고도 아닙니다. 이것은 목록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문명이 우리를 먹고 있다고 말한 한 생명부류를 증상들로 세밀하게 정리한 실용적 목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훈련받았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점토판이 제시한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무작위가 아니며 순서 자체가 중요합니다. 수메르인들은 먹이 섭취 방식에 따라 14을 배열했습니다. 가장 흔한 것부터 가장 희귀한 것까지입니다. 거의 모든 인간에게 붙는 것부터 한 세대에 몇 사람만 마주치는 것까지 이어집니다. 서기관들에 따르면 첫 3가지는 보편적입니다.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것들이 도착한 뒤 이 행성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첫 3존재에게 먹힙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것은 병고가 아니라 진단입니다. 당신도 지금 이 3존재를 숙주로 품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거의 확실히 4-5개입니다. 특정한 삶을 살아왔다면 14 모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생체의 이름을 가장 직접적으로 옮기면 작은 두려움을 마시는 자입니다. 작은 두려움입니다. 공포도 아니고 극심한 불안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인간이 존재조차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 채 늘 품고 다니는 낮고 희미한 배경의 불안입니다. 이 존재는 바로 그것을 먹습니다. 거대한 공포는 아닙니다. 죽음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도 아닙니다. 그런 감정은 너무 드물고 지나치게 급격하며 지속적으로 먹기에는 비효율적입니다. 작은 두려움을 마시는 자에게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공급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점토판이 암시하는 매우 긴 세월에 걸쳐 인간의 일상에 깔린 주변성 불안을 먹도록 특별히 적응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인간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을 낮지만 끈질긴 불안 속에서 보낸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돈, 직장, 인간관계를 걱정합니다. 사흘 전 대화에서 잘못된 말을 했는지도 걱정합니다. 뉴스와 미래도 걱정합니다. 해결되지도 완전히 사라지지도 그렇다고 극심한 공포로 치솟지도 않는 수많은 사소한 일을 걱정합니다. 그 상태, 그 우문거림, 끊임없이 배경에 깔린 낮은 불편감이 첫 번째 기생체의 먹이라고 수메르인들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모든 인간이 하나씩 품고 있다고 했습니다. 점토판에 따르면 먹이 섭취는 지속적이지만 가볍습니다. 기생체는 숙주를 빠르게 고갈시키지 않습니다. 조금씩 마십니다. 생존에 필요한 만큼의 불안만 취하고 기다렸다가 다시 마십니다. 숙주가 그 섭취를 느낄 수 있다면 불안이 아주 조금 심해지는 느낌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있던 사소한 걱정이 약간 증폭되는 정도입니다. 알아차릴 만큼 크지도 않고 외부의 무언가 탓으로 돌릴 만큼 분명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펌프의 압력을 유지할 만큼만 강합니다. 효율적인 기생체는 불안을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불안이 생기도록 부드럽게 부추기기도 합니다. 점토판의 묘사가 불편해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서기관들은 기생체가 불안을 먹는다는 사실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먹이 공급을 스스로 유지한다고도 적었습니다. 숙주의 생각에 미세하게 영향을 주어 자신에게 필요한 불안을 더 만들어내는 상황과 기억, 걱정과 사색 쪽으로 숙주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숙주는 이를 자신의 생각, 자신의 걱정으로 경험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거나 곱씹고 해결되지 않은 같은 걱정으로 몇 번이고 되돌아가는 자신의 성향이라고 여깁니다. 외부의 영향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완전히 외부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생체는 태어날 때부터 붙어 있었고 그 영향은 숙주의 사고 습관 속에 짜여 있습니다.
숙주의 불안이 끝나는 지점과 기생체의 유도가 시작되는 지점 사이에는 뚜렷한 경계가 없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첫 번째 기생체를 찾아내는 구체적인 검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숙주가 혼자 쉽게 할 수 있는 검사는 아니었습니다. 훈련된 관찰자가 필요했습니다. 관찰자는 대상자가 쉬고 있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명백한 위협이나 스트레스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자극도 없이 대상자의 마음이 걱정으로 향하는지 살폈습니다. 그렇고 그 걱정이 작고 만성적이며 강도가 낮다면 관찰자는 첫 번째 기생체가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완전히 정상적인 발견으로 여겨졌습니다. 검사받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첫 번째가 확인되었습니다. 점토파는 건조하게 벼룩만큼 흔하다고 적었습니다. 두 번째 기생체는 작은 허기를 마시는 자라고 불립니다. 예상하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허기는 수메르인들이 낮은 수준에 충족되지 않은 감각이 하루 내내 인간을 따라다니는 상태를 부르던 말입니다. 무언가 빠져있고 지금 가진 것만으로는 어딘가 부족하다는 느낌입니다. 조금만 더, 조금 더 좋은 것, 조금 다른 것이 있으면 마침내 완전해질 것 같은 상태, 현재에 대한 영구적이고 낮은 불만족이 두 번째 기생체의 먹이입니다.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보편적인 것으로 묘사됩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씩 품고 있습니다. 먹이를 취하는 방식은 미묘합니다. 기생체가 작은 허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전토판에 따르면 인간은 본래 어느 정도의 낮은 불만족을 느낍니다. 그 불만족이 우리를 건설하고 창조하며 찾고 개선하도록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일부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기생체는 이 자연스러운 불만족을 먹는 법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이를 조금 증폭합니다. 본래보다 약간 높은 상태로 유지하여 숙주가 결코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충분하다고 느끼지도 목적지에 닿았다고 느끼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 결과 숙주는 평생 쉬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쌓아도 즐기지 못하고 이루어도 축하하지 못하며 좋은 소식을 듣고도 곧바로 다음 걱정거리를 찾는 사람이 됩니다. 점토파는 그 양상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인간 본성도 아닙니다. 사육되고 있는 인간 본성입니다. 더 크게 증폭되고 다른 방향으로 돌려지며 일정한 만성활동 수준에 붙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먹이를 얻으려면 그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무언가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설명을 들으면 곧바로 고개를 끄덕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양상을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서도 발견하고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기계발서와 팟캐스트, 상담 과정에서 이 양상이 문제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현재에 머물고 감사하며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들었고 실제로 노력합니다. 잠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허기는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노력합니다. 또 잠시 효과가 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분명 삶을 악화시키는 이 문제를 왜 고칠 수 없는지 의아해야 합니다. 수메르인들은 이유를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양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붙어있던 기생체가 유지하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붙어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충분하다고 결코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데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세 번째 기생체는 작은 분노를 마시는 자라고 불립니다. 여기서도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경로도 아니고 분노의 폭발도 아닙니다. 확 치솟았다가 사라지는 뜨겁고 즉각적인 분노도 아닙니다. 작은 분노, 하루 동안 쌓이는 만성적이고 낮은 짜증입니다. 앞차 운전자를 향한 답답함입니다. 말을 끄는 동료, 가족이 던진 사소한 무례, 고개를 젓게 만든 뉴스, 기대대로 작동하지 않은 기기, 이런 일들은 각각 작은 분노의 파동을 만듭니다. 하나씩 놓고 보면 내버려 두었을 때 몇 초 안에 사라질 일들입니다. 개별적으로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와 평생에 걸쳐 합쳐지면 쌓입니다. 세 번째 기생체는 그 축적물을 먹도록 적응했습니다. 작은 분노가 지나갈 때마다 남은 찌꺼기를 조금씩 마십니다. 숙주가 원래보다 각 짜증을 조금 더 오래 붙들도록 부축입니다. 하루 내내 작은 짜증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는 상황과 해석적으로 숙주를 미묘하게 이끕니다. 한번 알아보면 그 양상은 분명합니다. 낮고 만성적인 짜증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인 것이 없습니다. 무엇도 충분히 좋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에 지나칠 만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대개 자신도 그 사실을 압니다. 달라지고 싶어하고 달라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도 날마다 작은 분노가 쌓이고 저녁이면 지칩니다. 이유는 모르면서 내일은 달라질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내일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생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먹고 계속 이끕니다. 첫째 존재는 이렇습니다. 작은 두려움, 작은 허기, 작은 분노.
모두에게 있으며 모든 인간이 숙주입니다. 점토판에 따르면 평범한 인간 경험의 상당 부분이 낮은 강도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들입니다. 삶이 필요 이상으로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단순한 만족을 오래 유지하기가 그토록 어려운 이유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먹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세 존재가 끊임없이 먹이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점토판이 암시하는 수천 년에 걸친 세월 동안 먹이 섭취가 최대한 눈에 띄지 않고 지속 가능하도록 적응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보편성이 줄어들고 훨씬 기묘해집니다. 네 번째 기생체는 점토판에서 잠든 숨을 마시는 자라고 불립니다. 묘사는 이 지점부터 평범한 영역을 벗어나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곳으로 향합니다. 네 번째는 모두에게 있지는 않지만 흔합니다. 그 먹이 방식은 전체 목록에서도 가장 구체적이고 섬뜩한 묘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잠든 숨은 수메르인들이 잠들기 직전 순간의 의식 상태를 부른 말입니다. 깊은 잠도 꿈도 아닙니다. 문턱입니다. 아마 10분에서 15분가량 이어지는 좁은 시간대입니다. 몸은 휴식에 들어가지만 정신은 아직 일부 깨어있고 생각은 느슨해지며 방어는 내려갑니다. 낮에 날카로운 의식 경계가 부드러워져 더 잘 스며들고 더 쉽게 암시를 받으며 더 열리는 상태입니다. 점토판은 이 상태를 놀랄 만큼 정밀하게 묘사하며 반쯤 열린 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인간은 유난히 영향받기 쉽다고 말합니다. 먹이 대상으로 유난히 노출되고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감지하기는 유난히 어렵습니다. 네 번째 기생체는 바로 이 시간대에 먹이를 취합니다. 기다립니다. 숙주가 깨어있고 방어하는 낮 동안 내내 기생체는 기다립니다. 완전히 각성한 인간에게서는 쉽게 먹을 수 없습니다. 각성 자체가 일종의 장벽입니다. 하지만 숙주가 눕고 불이 꺼지며 몸이 천천히 잠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장벽이 얇아집니다. 그때 기생체가 다가옵니다. 점토판에 따르면 그것이 먹는 것은 정확히 감정이 아닙니다. 물질에 더 가깝습니다. 잠든 숨이 만들어내는 무언가입니다. 점토판은 이를 마음의 고리가 풀릴 때 몸을 떠나는 창백한 빚이라고 묘사합니다. 현대 독자들은 이 설명을 접하면 곧바로 오라나 에너지 같은 말을 떠올리기 쉽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 말들에는 더 최근 전통에서 생긴 별도의 의미가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수메르인들은 그런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증기나 김에 더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 따뜻한 물에서 김이 오르듯 잠든 인간에게서 솟는 무언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물질적이며 기생체가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점토판은 이 증기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꿈으로 이루어진 것도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나중에 꿈과 생각이 될 원재료, 다음날의 경험이 되기 전 아직 덮이지도 모양 잡히지도 않은 가능성의 전구체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번째 기생체는 그것을 먹습니다. 숙주가 의식적으로 경험할 무언가로 조직되기 전에 이 전구체의 작은 일부를 가져갑니다. 그 결과 시간이 흐를수록 숙주의 내면은 조금 얇아지고 꿈은 조금 덜 선명해집니다. 창의력과 상상력, 가능성에 대한 감각, 깨어있는 동안 살아있다는 느낌도 조금씩 약해집니다. 변화는 극적이지 않습니다. 네 번째, 기생체에게 먹히는 숙주는 대개 이상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생각해본다면 예전보다 꿈이 덜 선명해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나이나 스트레스 탓으로 돌릴 것입니다. 젊을 때 지녔던 어떤 창조적 능력이 흐려진 듯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평범한 노화 과정 탓으로 여깁니다. 그는 알지 못합니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감소가 매일 밤 잠들기 전 10분 동안 무언가를 빼앗기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점토판은 네 번째 기생체를 찾아내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합니다. 훈련된 관찰자는 잠든 대상과 같은 방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어둠 속에서 조금 떨어진 채 지켜보았습니다. 대상 자체가 아니라 대상 위쪽의 공간을 보았습니다. 대상의 호흡이 깊가고 규칙적으로 바뀐 직후였습니다. 네 번째, 기생체가 붙어 있다면 관찰자는 공기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슬러 움직이는 손바닥보다 크지 않은 작은 반짝임을 보았다고 점토판은 말합니다. 일그러짐, 시각적 이상현상이었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지만 완전히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닌 무언가였습니다. 현대인이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는지는 점토판에 나오지 않습니다. 훈련된 관찰자들은 볼 수 있었다고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확인해 부착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네 번째는 보편적이지 않지만 점토판은 대부분의 인간에게 삶의 어느 시점에는 붙는다고 암시합니다. 보통 청소년기나 성인 초기이며 대개 죽을 때까지 붙어 있습니다. 한번 붙으면 떼어내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점토판에 기록된 방법은 복잡하며 지금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잠들기 전 몇 시간 동안 행하는 특정한 수행, 잠자리 공간의 특정한 배치,
그리고 훈련받은 사제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제의 유일한 임무는 결합된 사람에게서 네 번째를 떼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제 집단도 그 지식체계도 수메르 문명의 붕괴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묘사뿐입니다. 문제와 식별법은 남았습니다. 치료법은 없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이어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나쁩니다. 다섯 번째 기생체는 말하지 않은 것을 마시는 자라고 불립니다. 이 존재는 전체 목록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많은 존재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지 않는 일을 먹도록 적응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행동의 빈 공간, 말하지 않은 말, 하지 않은 행동, 인정하지 않은 진실을 먹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런 빈 공간을 먹는 자 가운데 첫 번째지만 마지막은 아닙니다. 말하지 않은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모든 인간은 어느 순간이든 입 밖에 내지 않은 수많은 말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하고 싶었지만 하지 않은 말입니다. 의심했지만 말하지 않은 진실, 느꼈지만 고백하지 않은 감정, 피한 대면, 해야 했지만 하지 않은 사과입니다.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은 칭찬, 묻고 싶었지만 삼킨 질문입니다. 이런 작고 조용한 생략은 모두 쌓입니다. 점토판에 따르면 그것들은 특정한 물질, 축적된 특정 압력을 형성하며 다섯 번째 기생체는 이를 먹도록 적응했습니다. 먹이 섭취는 느리고 꾸준한 것으로 묘사됩니다. 기생체가 숙주에게 침묵을 권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부분 인간의 자연스러운 삶만으로도 침묵은 충분히 생기기 때문입니다. 기생체는 그 축적물에부터 수년, 수십 년 동안 조금씩 마십니다. 그동안 숙주는 점점 커지는 무게를 느낍니다. 끝내지 못한 일이 남아있다는 감각, 미완성된 일과 관련이 있다고 느끼지만 정확한 정체는 찾지 못하는 흐릿하고 만성적인 불편함입니다. 원인을 알아내지 못합니다. 알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하지 않은 것의 무게가 커지고 말해야 할 것을 위한 기운은 줄며 침묵을 깨고 해야 할 말을 꺼낼 능력도 약해진다는 것만 합니다. 그 능력의 감소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고 점토파는 말합니다. 기생체 때문입니다. 기생체는 숙주가 꼭 필요한 말을 꺼내는 데 쓸 바로 그 에너지를 천천히 먹습니다. 그 말을 했다면 기생체의 먹이 공급은 약해졌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섯 번째는 방어 기제를 갖고 있습니다. 많이 먹을수록 숙주가 먹이를 만드는 양상을 깨기 어려워집니다. 이 특징은 다섯 번째만의 것은 아닙니다. 점토파는 대부분의 기생체가 비슷한 기제를 가진다고 암시하지만 다섯 번째가 가장 분명한 사례입니다. 여기서 이 개념을 먼저 다루는 이유는 남은 아홉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생체는 스스로를 강화합니다. 계속 먹기 쉬운 방향으로 숙주를 빚습니다. 숙주를 갈수록 자신의 먹이를 생산하는데 최적화된 사람으로 만듭니다. 다섯 번째, 기생체를 40년간 품은 사람은 단지 40년간 먹힌 사람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은 것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는 삶의 양상을 지닌 사람으로 미묘하게 빚어집니다. 원래보다 더 침묵하고 더 회피합니다. 진실을 더 자주 삼킵니다. 기생체는 그에게서 먹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를 사육했습니다. 점토판에는 대략 먹힌 자의 형태로 옮길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특정 기생체를 오랫동안 품은 사람이 갖게 되는 구체적인 성격의 형태를 뜻합니다. 먹힌 자의 형태는 14마다 다릅니다. 첫 번째인 작은 두려움을 수십 년간 품은 사람은 특정한 모습이 됩니다. 불안하고 과도하게 경계하며 만성적으로 걱정합니다. 다섯 번째인 말하지 않은 것을 품은 사람은 다른 모습이 됩니다. 조용합니다. 억눌려 있고 하지 못한 말로 가득합니다. 점토파는 이런 형태들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목록을 읽는 일이 불편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읽을수록 주변 사람들이 떠오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부모, 친구들이 떠오릅니다. 그 형태들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점토판에 따르면 대부분의 인간이 취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무 널리 퍼져 있어 정상적이고 평범하며 인간 조건의 일부라고 여기는 모습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14 가운데 일부에게 먹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힌 자의 형태가 본질적으로 평범한 인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점토판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자신과 타인에게서 보는 평범한 인간의 모습은 먹히지 않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형태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세대에서 세대로 14존재에게 계속 먹힌 인간이 취하는 형태입니다. 먹히지 않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은 누구도 본 적이 없습니다. 먹히지 않은 인간을 만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기생체는 되돌아온 상처를 마시는 자라고 불립니다. 평범한 의미의 감정을 먹지 않기 때문에 전체 목록에서도 가장 기묘한 존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은 특정한 기업 방식, 인간이 오래된 상처와 배신, 슬픔으로 몇 번이고 되돌아가는 양상을 먹습니다. 끝내 낫지 않은 과거의 굴욕과 상실의 순간들을 먹습니다.
숙주가 조용한 순간에 오래된 상처 가운데 하나로 생각이 다시 흘러갈 때마다 여섯 번째 기생체가 먹습니다. 정확히는 상처 자체가 아니라 되돌아감을 먹습니다. 숙주가 그 상처를 현재의 의식으로 다시 불러오는 바로 그 행위를 먹습니다. 겉으로 상처는 아물었습니다. 지금 피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즉각적인 고통도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용한 순간 잠들기 전 긴 운전 중에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샤워할 때도 돌아갑니다. 상처가 다시 나타나고 숙주는 다시 한번 그 따가움을 느낍니다. 또다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이 달라질 수 있었는지, 상대는 왜 그렇게 행동했고 자신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계속 생각합니다. 그 순환은 수년째 이어졌고 멈출 기미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기생체는 그 순환, 특히 되돌아오는 순간을 먹도록 적응했습니다. 숙주의 마음이 오래된 상처로 돌아갈 때마다 기생체는 작은 숨결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 오래된 상처로 되돌아갑니다. 기생체는 작은 숨결을 얻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은 다시 오래된 상처로 향합니다. 여섯 번째 기생체는 그 순환, 특히 되돌아오는 순간을 먹도록 적응했습니다. 숙주의 마음이 오래된 상처로 돌아갈 때마다 기생체는 작지만 분명한 한 끼를 얻습니다. 점토파는 이 먹이 섭취가 다른 것들과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정확히는 조금씩 마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작고 날카로운 파동에 가깝습니다. 짧은 한 끼입니다. 그러고 나면 상처는 다시 치워지고 기생체는 기다립니다. 몇 시간 뒤나 며칠 뒤 숙주가 다시 그 상처로 돌아옵니다. 또 한 번의 파동, 다시 한 번의 파동이 생깁니다. 평생 수만 번 되돌아가고 수만 끼를 제공합니다. 이 묘사가 불편한 이유는 먹이 섭취 양상만이 아닙니다. 기생체가 치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점토판이 말하는 내용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먹히지 않은 인간은 시간이 흐르며 대부분의 감정적 상처에서 실제로 회복합니다. 마음에는 자연스러운 치유 기제가 있습니다. 시간과 거리, 새로운 경험, 기억이 재구성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충분한 시간과 외부 간섭에서 벗어난 자유가 있다면 대부분의 상처는 언젠가 살아있는 조직이기를 멈추고 단순한 기억이 됩니다. 아프지도 마음을 붙들지도 않는 그저 일어난 일이 됩니다. 하지만 여섯 번째 기생체의 숙주는 그렇게 낫지 않습니다. 일부만 회복한 뒤 무언가에 다시 끌려갑니다. 상처는 끝내 완전히 다치지 못합니다. 숙주의 마음속 무언가가 상처가 살아있기를 바라는 듯합니다. 계속 그곳으로 돌아가고 계속 상처를 건드립니다. 점토판에 따르면 그 무언가가 바로 기생체입니다.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아문 상처는 먹이를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살아있어 건드리면 따끔한 상처만이 여섯 번째 기생체가 먹는 되돌아온 고통의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점토판은 여섯 번째를 품은 숙주에게 중대한 감정적 상처를 넘어서지 못하는 특징이 자주 나타난다고 기록합니다. 스스로 넘어서고 싶어도 그렇습니다. 도움을 구하고 관점을 바꾸고 용서하려 하며 상처에서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도 무언가가 계속 그들을 끌어당깁니다. 무언가가 상처를 계속 생생하게 둡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특정 기억이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떤 배신은 수년 전과 똑같이 지금도 아프다는 사실만 합니다. 어떤 상실은 여전히 막 일어난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에게 이는 개인적인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이제는 극복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놓지 못하는 자신 안에 약하거나 망가진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메르인들은 그들에게 그렇지 않으며 망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다만 무언가가 붙어 있을 뿐입니다. 그 무언가는 수년 동안 인내심 있게 상처를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살아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 실패도 나약함도 아닙니다. 기생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은 역시 거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두려움, 작은 허기, 작은 분노, 잠든 숨, 말하지 않은 것, 되돌아온 상처까지 14 중 6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의 깊게 들었다면 이미 그중 몇 가지를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에게서 발견했던 양상, 궁금해했던 양상, 고치려 했지만 고치지 못한 양상들입니다. 그런 인식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 목록의 목적입니다. 수메르인들은 이 묘사를 진기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단도구로 보존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비추어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하는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8이 더 남았고 대체로 남은 8은 앞에 6보다 더 기묘하고 구체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붙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삶의 양상과 선택, 특정한 틈에 따라 붙습니다. 숙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 틈을 만듭니다. 일단 붙으면 첫 6의 평범한 배경 섭취보다 훨씬 극적인 일을 숙주에게 벌입니다. 7번째 기생체는 헤아린 동전을 마시는 자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목록은 고대 수메르 역사가들이 어떻게 다뤄야 할지 끝내 알지 못했던 사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점토판에는 부와 계산, 평생 축적에 매달리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특정한 공허함의 관계가 세밀하게 나타납니다. 헤아린 동전은 정확히 돈을 뜻하지 않습니다. 수메르인들에게는 화폐가 있었고 방대한 상업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통화와 돈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심리 상태의 차이를 알았습니다. 헤아린 동전은 추적하고 합산하며 장부의 숫자로 자신의 가치나 안전을 재는 구체적인 정신활동을 뜻했습니다. 장구르밥 발명한 문명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명확하게 그 활동이 특정 기생체의 먹이가 되는 무언가를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7번째 먹이 섭취는 주로 작고 사적인 순간에 일어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숙주가 자산을 훑어보고 계좌를 확인하며 가진 것을 세고 지난달이나 지난해의 수치와 비교하는 순간입니다. 점토파는 이런 사적인 계산의 순간을 7번째가 먹는 시간대로 구체적으로 지목합니다. 셀 때마다 기생체가 먹을 수 있는 무언가가 생깁니다. 숙주가 많이 셀수록 기생체는 더 많이 먹고 숙주는 다시 세고 싶은 충동을 더 강하게 느낍니다. 오래된 숙주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부유한 사람들과 지내본 누구나 곧바로 알아볼 양상입니다. 강박적인 확인, 아무리 많이 모아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더 많이 얻을 때 함께 따라오는 이상한 공허함입니다. 합리적으로 계산하면 만족해야 할 만큼 얻었는데도 그렇습니다. 점토파는 이 점을 매우 분명하게 말합니다. 충분하다는 느낌이 들면 계산이 끝나고 계산이 끝나면 먹이 섭취도 끝나기 때문에 7번째 기생체는 숙주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결코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이 묘사는 약 4,000년 전 당시 지구에서 가장 부유하고 상업적으로 정교한 사회 가운데 하나에 살던 서기관들이 남긴 것입니다. 그들은 막대한 부를 지녔는데도 만성적인 재정불안 속에서 평생을 보내는 자기 문명의 상인과 귀족, 지주들을 지켜보고 그들에게 특정한 무언가가 붙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계산을 멈추지 못하는 능력을 먹는 무언가였습니다. 이 묘사를 현대의 억만장자, 헤지펀드 관리자, 평생 써도 남을 돈의 100배를 모으고도 깨어있는 모든 순간 더 많이 얻을 걱정만 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불편할 만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7번째는 모두에게 붙지 않습니다. 특정한 틈이 필요합니다. 점토판에 따르면 보통 어린 시절 자원을 둘러싼 형성기의 불안을 겪고 그 불안에 대응해 계산하고 축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런 습관이 자리 잡으면 기생체가 붙을 수 있습니다. 기록된 거의 모든 사례에서 한 번 붙은 뒤에는 죽을 때까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점토판에는 7번째를 떼어내는 데 성공한 몇몇 숙주가 나오지만 그 과정은 가혹하며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묘사됩니다. 숙주가 세워온 모든 것, 붙들고 있던 모든 것, 자신의 가치를 재는 데 쓴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흩어배버려야 합니다. 서서히가 아니라 갑자기, 단번에 해야 합니다. 점토판은 계속 먹히는 것과 모아온 모든 것을 흩어버리는 것 가운데 선택해야 할 때 대부분의 숙주가 계속 먹히는 쪽을 택한다고 기록합니다. 그 편이 더 쉽고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때쯤이면 기생체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를 너무 깊이 빚어놓아 흩어버리는 일이 일종의 죽음처럼 느껴집니다. 점토판은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방식의 선물을 베푸는 7번째의 분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의식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은 파편적이며 아마 사라졌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먹이 섭취와 반복 양상, 수십 년간 숙주로 산 뒤 갖게 되는 형태에 대한 묘사입니다. 현대인 대부분은 그 모습을 성공이라 부를 것입니다. 부유하고 성취한 사람이지만 여러 점토판에 남은 표현으로 수메르인들은 손은 늘 가득하나 마음은 늘 빈자라고 불렀습니다. 8번째 기생체는 치켜든 눈을 마시는 자라고 불립니다. 점토판의 묘사는 비교적 짧지만 가장 불편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대인 대부분이 완전히 평범하고 해롭지 않으며 심지어 긍정적이라고 보는 삶의 일부를 기생현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치켜든 눈은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는 구체적인 정신활동을 가리키는 수메르인의 표현입니다. 더 많이 가졌거나 그렇게 보이는 사람, 더 잘나가거나 더 존경받는 듯한 사람을 바라보며 자신을 그들과 견주는 일입니다. 정확히 질투는 아닙니다. 질투가 결과 가운데 하나일 수는 있지만 치켜든 눈은 그 밑에 있는 활동 자체입니다. 앞선 사람을 찾고 살피며 자신과 견주고 현재 위치와 바라는 위치 사이를 계속 속으로 비교하는 위를 향한 시선입니다. 수메르인들은 이 활동이 8번째 기생체의 먹이가 되는 특정한 물질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공동체든 눈을 만성적으로 치켜든 사람들이 있으며 다른 사람을 보는 즉시 자신과 비교하지 않고는 못 베긴다고 했습니다. 방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지위가 가장 높은 사람을 찾지 않고는 못 베깁니다. 어떤 사회적 플랫폼에서도 보이는 모든 사람과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는 상태에 빠지지 않고는 시간을 보내지 못합니다. 점토파는 소셜 플랫폼 자체를 알지 못했지만 일반적인 활동을 분명히 묘사했습니다.
8번째 기생체는 이 활동을 먹도록 적응했습니다. 7번째와 마찬가지로 밑바탕의 양상을 증폭해 먹이 공급을 유지합니다. 8번째의 숙주는 가끔 눈을 치켜드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하며 멈추지 못합니다. 모든 상호작용과 타인에 대한 관찰, 다른 사람의 삶이 보이는 화면을 흘끗 보는 순간마다 또 한 번의 비교가 생기고 비교 때문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파동이 일어나며 기생체는 또 한 끼를 얻습니다. 점토파는 기생체가 무엇을 먹는지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질투 자체는 2차적인 산물이므로 먹이가 아닙니다. 점토판이 작아진 자아라고 부르는 것을 먹습니다. 숙주가 눈을 들어 바라본 사람보다 자신이 작다고 느낄 때마다 내면이 조금 움츠러드는 현상입니다. 움츠러들 때마다 한 끼가 생깁니다. 비교할 때마다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수년이 지나면 숙주는 만성적으로 작아집니다. 자기 눈에 자신이 늘 작게 보입니다. 늘 뒤처졌고 계속 뒤처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자신에게 없는 무언가를 지녔고 자신의 삶은 타인의 삶보다 어딘가 못하다고 느낍니다. 현대인은 이 설명을 들으면 즉시 소셜미디어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소셜미디어는 8번째 기생체에 거의 완벽하게 맞춰진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치켜든 눈을 가능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부추기는 환경입니다. 숙주는 온종일 타인의 성공과 행복, 성취로 보이도록 선별된 이미지를 봅니다. 비교는 가능할 뿐 아니라 거의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만나는 사람에게만 시선이 제한되던 고대에도 8번째의 먹이가 있었다면 현대에는 그 먹이 공급이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물론 점토파는 소셜미디어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밑바탕의 양상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8번째 숙주는 14 가운데 가장 불행한 부류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지속적이고 만성적이며 낮은 수치심 속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원인도 해결책도 뚜렷하지 않은 수치심입니다. 숙주 자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수치심입니다. 그저 자신이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늘 자신에게 없는 무언가가 있으며 자신은 언제나 뒤처져 있다고 느낍니다. 따라잡으려 할수록 누가 앞에 있는지 보려고 눈을 더 높이 듭니다. 그리고 극복하려는 바로 그 부족감을 만들어내는 기생체에게 더 많은 먹이를 줍니다. 점토판의 묘사는 놀라울 만큼 직접적입니다. 서기관들은 8번째가 숙주를 해치는 행동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생체라고 적었습니다. 특정한 해로운 행동을 직접 부추기는 방식은 아닙니다. 대신 만성적인 자기 축소 상태를 만들어 원래라면 하지 않을 행동을 하고 사지 않을 것을 사며 되지 않을 존재가 되도록 만듭니다. 자신과 비교 대상 사이에 있다고 느끼는 간격을 닫으려는 필사적이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도입니다. 물론 그 간격은 닫히지 않습니다. 닫힐 수 없습니다. 숙주가 눈을 치켜들 때마다 기생체가 순간순간 적극적으로 그 간격을 넓히기 때문입니다. 점토파는 8번째를 떼어내는 구체적인 의식을 설명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의도적으로 눈을 낮추는 일입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덜 가진 사람을 일부러 바라보는 수행입니다. 연민이나 아래를 향한 비교 때문은 아닙니다. 그런 비교는 목록 뒤에서 다시 만날 별도의 기생활동입니다. 진심으로 관심의 방향을 재조정하려는 시도입니다. 수메르인들은 이 수행을 오랫동안 꾸준히 하면 8번째가 숙주를 붙드는 힘을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 완전히 떼어낼 수는 없지만 약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약해진 기생체는 덜 먹고 덜 먹히는 숙주는 잃어온 것의 일부를 천천히 되찾습니다. 이 수행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현대인이 진지하게 시도하고 결과를 보고한 적이 있는지는 점토판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고대에는 8번째에 대한 권장 대응이었다고 말합니다. 눈을 낮추고 다른 곳을 보십시오. 먹이를 만드는 치켜든 눈의 행위를 거부하여 기생체에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점토판이 제시하는 몇 안 되는 실용적 조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눈을 치켜드는 것이 인간주의의 기본 상태가 된 현대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 있을 만큼 인기가 없는 조언이기도 합니다. 이제 첫 8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갈수록 더 기묘해지므로 잠시 멈추기에 좋은 지점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이해하려면 지금까지 들은 내용이 필요합니다. 작은 두려움, 작은 허기, 작은 분노, 잠든 숨, 말하지 않은 것, 되돌아온 상처, 헤아린 동전, 치켜든 눈, 8 기생체, 서로 다른 8가지 먹이 섭취 양상, 오래 먹힌 숙주가 갖게 되는 서로 다른 8 형태입니다. 수메르인들이 옳다면 당신은 이미 거의 확실히 적어도 3을 품고 있습니다. 아마 4일 것입니다. 6이나 7일 수도 있습니다. 7입니다. 앞서 말했듯 첫 셋은 보편적이며 나머지는 당신 삶의 구체적인 양상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현대인의 삶에는 지금까지 나온 8의 양상이 거의 모두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대의 묘사가 거의 모든 현대인에게 불편할 만큼 정확히 적용됩니다.
9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이 점토판이 실제로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는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이 깊은 청자라면 결국 이런 질문을 던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정보의 실제 물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그 질문의 답은 대부분이 아는 것보다 더 흥미롭고 더 불편합니다. 연례 기생체의 주요 출처는 니네베의 대도서관 유적과 메소포타미아 남부 여러 유적의 오래된 지층에서 발견된 특정한 쐐기 문자 점토판들입니다. 니네베 점토판이 가장 유명합니다. 기원전 7세기 아시리아 왕 아슈르바니팔이 세운 그곳의 도서관은 고대 세계의 중요한 지식을 모두 모은 종합기록 보관소로 설계되었습니다. 아슈르바니팔은 특이한 왕이었습니다. 당시 왕들 가운데 드물게 글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직접 쐐기 문자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문헌 수집에 집착해 알려진 세계 곳곳으로 서기관을 보내 다른 도시와 신전, 기록보관소의 문서를 베끼게 했습니다. 니네베 함락 뒤 도서관이 불탔을 때 불길은 기록을 이루던 점토판을 구웠고 그 소성이 점토판을 보존했습니다. 파괴된 도서관이 역설적으로 살아남은 도서관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수습된 문헌 가운데 우리가 다루는 목록을 담은 자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은 그 문헌 자체도 사본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슈르바니팔보다 1000년 이상 앞선 수메르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훨씬 오래된 문헌의 사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기생체들은 아시리아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후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제국의 쇠퇴기에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지식체계는 적어도 기원전 3000년 지구 최초의 문자 문명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실상 인간 기록의 맨 처음까지 이어집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주류 아시리아 학자와 수메르 학자들은 대개 입을 다뭅니다. 문헌 자체를 보고 서기관들이 이 목록의 기원에 관해 실제로 무엇을 썼는지 읽으면 그들이 숨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곳에서 14세 지식은 자신들의 문명보다 앞선 것으로 묘사되는 출처에서 왔다고 적었습니다. 이전 시대에서 전해 내려온 무언가였습니다. 가장 명확한 점토판 가운데 하나의 표현으로는 홍수 이전의 시대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홍수는 수메르 우주관의 특정 사건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와 수메르 왕명록, 그리고 서로 독립된 여러 자료에 등장합니다. 인류 대부분이 파괴되고 소수만 살아남아 문명을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했던 세계적 재앙을 묘사합니다. 이 점토판들에 따르면 14세 목록은 홍수 이전의 지식입니다. 홍수 전부터 존재했고 특정 개인과 혈통이 홍수를 거치며 보존한 지식입니다. 홍수 직후 가장 이른 시기에 기록되었고 그 뒤 문자로 남은 인류 역사의 전 기간 동안 베끼고 다시 베껴 전해졌습니다. 서기관들 자신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물론 현대학자들은 이를 신화적 틀로 치부합니다. 고대인이 자신의 지식을 더 오래되고 권위 있는 출처에 돌리는 흔한 성향, 사실이라기보다 수사적 장치라고 봅니다. 그들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점토판 자체는 이 목록을 추측이나 신학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찰, 현장 자료, 세심한 관찰자들이 알아차리고 서기관들이 기록한 것으로 제시합니다. 재앙 속에서 보존되어 현재 시대 사람들을 위한 실용 정보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살아남은 점토판 기록에는 이 목록이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른바 슈루프 연작에도 한 판본이 있습니다. 여러 내용 가운데 특정 질환과 그 원인으로 여겨진 것들의 목록을 담은 주문 모음입니다. 서로 관련은 있지만 별개의 주문 연작인 마클로에도 판본이 있습니다. 현대학자들이 사키쿠라고 부르는 의학진단 지침서에도 한 판본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의사들이 환자를 진단할 때 쓰던 실무 참고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학술적으로 완전한 판본이 한 번도 출판되지 않은 점토판 묶음에도 판본이 있습니다. 20세기 초 처음 목록화된 직후 공개 소장품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어디에 있는지도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세부 사항은 메소포타미아 의학과 종교를 다룬 주류 설명에서 대개 간과되지만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박물관의 입수기록 보관소에는 메소포타미아 고고학 초기 발굴기에 목록화된 점토판들이 있습니다. 목록 번호를 부여받고 예비 보고서에 짧게 소개되었지만 이후 아무 설명 없이 공개 기록에서 사라진 자료들입니다. 남아있는 예비 설명에 따르면 그 가운데 일부에는 최초 목록 작성자들이 악마학과 비니 목록이라고 부른 자료가 들어있었습니다.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그 점토판 일부에 연례 기생체에 관한 추가 자료가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일반 학계에 공개하기에는 너무 민감하거나 지나치게 추측적이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된 자료였을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곧바로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비범한 주장에는 비범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특정 점토판이 억압되었다는 결정적 증거는 없습니다. 남은 것은 입수 기록과 번호의 공백, 초기 보고서에 특정 부류의 자료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양상뿐입니다.
하지만 그 양상 자체는 실제합니다. 이 점을 언급할 가치는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연례세관에 더 많이 알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의 답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인문 강자마다 가르치는 표준 내용이 아닐까요? 점토판은 존재하고 묘사는 상세하며 목록은 일관됩니다. 절대적인 의미에서 모호한 자료도 아닙니다. 다만 계속 모호한 상태로 남겨졌다는 의미에서만 모호합니다. 학계의 무관심과 번역 자체의 평범한 어려움, 비물질적 존재에 관한 고대의 묘사를 단순한 미신으로 재구성하는 현대학자의 성향, 그리고 어쩌면 특정 사례에서는 목록을 무시하기 어렵게 만들 원자료를 의도적으로 감춘 일이 함께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열렛을 말할 때 우리는 여러 점토판 연작의 파편에 남은 지식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파편들은 자신있게 재구성할 만큼 서로 일관되며 구체적인 먹이 양상과 숙주에게 미치는 구체적 효과를 지닌 존재들의 목록을 설명합니다. 또 신학이 아니라 관찰, 도덕 판단이 아니라 진단, 추측이 아니라 실용 지식으로 자신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은 자료이며 열렛을 살펴볼 때 우리가 바탕으로 삼는 것입니다. 목록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 가지를 더 짚어야 합니다. 이미 떠올렸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목록 깊숙이 들어갈수록 더 절실해지는 질문입니다. 이 존재들이 정말 있고 점토판이 실제 무언가를 묘사한다면 왜 우리는 그것들을 볼 수 없을까요? 아무리 민감하고 관찰력이 뛰어난 현대인도 왜 직접 마주치는 듯한 경험을 하지 못할까요? 왜 평범한 인간의 일상은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서 연례 기생체가 먹이를 취하는 모습을 눈으로 감지하는 경험이 아닐까요? 점토판이 내놓는 답은 단순합니다. 이어지는 모든 내용이 여기에 달려 있으므로 분명히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관찰자는 기생체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들은 평범한 인간의 감각으로는 지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현대인이 쓰는 의미의 초자연적이거나 영적인 존재여서가 아니라 평범한 인간의 지각이 감지하도록 조정되지 않은 규모나 물질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점토판은 물고기가 물을 볼 수 없는 것과 같다고 적습니다. 물은 어디에나 있고 계속 물고기를 둘러쌉니다. 하지만 물고기는 물 이외의 것을 경험한 적이 없으므로 이를 별개의 대상으로 인식할 틀이 없습니다. 물은 그저 존재합니다. 이 관점에서 기생체는 우리가 헤엄치는 물입니다. 너무 널리 퍼져 있고 너무 지속적이며 인간 경험의 평범한 질감에 너무 깊이 짜여 있어 자신과 분리된 것으로 지각할 기준점이 없습니다. 첫 번째, 기생체의 숙주가 낮은 불안의 파동을 느낄 때 그는 그것을 외부 영향으로 경험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불안, 자신이 느끼는 것, 자신이라는 존재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경험합니다. 기생체의 영향과 숙주의 내면 사이에는 틈이 없습니다. 둘은 합쳐졌습니다. 대부분의 숙주는 너무 오랫동안 합쳐진 채 살아와 분리를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점토판은 훈련받은 관찰자가 기생체를 볼 수 있었다고 말하지만 그 훈련은 방대했고 수년이 걸렸습니다. 특정한 지각 수행과 시기, 행동규율, 준비의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관찰자를 길러내던 전통은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의도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열렛의 지식이 어떻게 억압되었는지 다룰 때 그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평범한 현대 생활을 하는 보통 사람이 기생체를 직접 지각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만 알면 됩니다. 훈련받지 않았고 훈련법도 더는 온전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이라야 거듭 말하지만 지금 당신이 가진 것과 같습니다. 묘사, 목록, 하나의 틀입니다.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무언가입니다. 그 묘사가 자신에게서 관찰되는 양상과 맞는지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로 이어집니다. 점토판은 여러 곳에서 이 목록 자체가 방어수단이라고 말합니다. 목록을 읽고 이해하며 열렛의 이름을 알고 구별하는 능력이 숙주에게 특정한 저항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면역도, 분리도 아닙니다. 기생체에 관해 아는 것만으로 그것을 떼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숙주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면 먹이 섭취가 조금 흐트러집니다. 기생체는 일부나마 숙주가 먹히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 의존합니다. 그 무지가 흔들리고 숙주가 자신이 갇힌 양상을 이름 붙일 수 있게 되면 기생체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여전히 먹지만 덜 효율적으로 먹습니다. 그렇게 약간 줄어든 섭취가 수개월이나 수년 지속되면 숙주는 천천히 회복합니다. 에너지와 명료함, 기생체가 꾸준히 먹어치우던 내적 상태가 서서히 돌아옵니다. 이것이 목록의 실용적 가치에 관한 점토판의 주장입니다. 이 내용을 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치료는 아니지만 도움이 됩니다. 기생체가 가장 효율적으로 먹는 완전한 무지의 환경을 흐트러뜨립니다. 작은 자각을 만들고 작은 자각도 저항의 한 형태입니다.
이 주장을 믿을지는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다만 처음 이 자료를 접한 많은 사람이 며칠과 몇 주 뒤 특정한 경험을 보고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자신이라는 존재의 영구적인 일부라고 여겼던 삶의 양상들이 갑자기 더 잘 보이고 알아보기 쉬워지며 자아감과 분리된 것으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만성 불안은 자신을 이루는 본질적인 일부가 아니라 주변에 깔린 웅웅거림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충족되지 않은 허기는 진실이 아니라 하나의 양상으로, 되돌아온 상처는 일어난 일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아니라 반복되는 고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인 양상은 다시 보이지 않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인식이 기생체를 떼어내지는 못해도 숙주와 기생체의 관계를 바꿉니다. 앞으로 나아가며 기억할 만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거리가 아닙니다. 전통 자체에 따르면 능동적인 개입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고대 신앙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점토판의 관점에서는 특정한 보호적 공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공개를 어떻게 활용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목록으로 돌아가 9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현대인 대부분이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워하는 14세 영역이 시작됩니다. 기존 인간 성향을 증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숙주의 삶에 새로운 양상을 들여오는 듯한 존재들을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원래라면 생기지 않았을 양상, 숙주가 자신의 선택과 취향, 성격으로 경험할 양상입니다. 하지만 점토판에 따르면 안정적인 먹이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기생체가 들여온 것입니다. 9번째 기생체는 빌린 자를 마시는 자라고 불립니다. 숙주가 이미 하던 일을 증폭하는 데 그치지 않는 목록 최초의 존재입니다. 필요한 특정 먹이를 만들기 위해 숙주의 성격에 새로운 요소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듯합니다. 빌린 자는 어떤 사람이 깊은 차원에서 마치 다른 사람인 듯 살아가는 양상을 수메르인들이 부르던 말입니다. 의식적으로 누군가를 흉내내는 것도 의도적인 연기도 아닙니다. 더 미묘한 현상입니다. 자신이 상상하는 다른 사람이 혹은 다른 부류의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며 선호하고 선택할 법한 모습에 맞추어 자신의 성격을 들이고 점진적으로 빚는 일입니다. 9번째, 기생체의 숙주는 자기 것이라고 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리며 살아갑니다. 본래 자신의 것이 아닌 듯한 취향을 선택합니다. 외부 어디선가 온 스타일과 입장, 의견, 미감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취향으로 경험합니다. 물론 모든 인간은 타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모든 성격은 가족과 문화, 또래, 미디어에 노출되며 일부 형성됩니다. 하지만 9번째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더 구체적인 상태, 자신의 삶에 완전히 들어가 살지 못하는 만성적이고 낮은 상태입니다. 거의 맞지만 결코 완전히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자신을 지켜보는 상태입니다. 외부의 어떤 틀을 충족하는 것을 선택하고 믿고 표현하지만 하루가 끝나면 오늘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 삶의 한 형태를 산 듯한 느낌이 남습니다. 자신의 진짜 삶은 정지된 채 손에 닿지 않은 어딘가에서 수년이나 수십 년을 기다리고 그동안 자신은 빌린 존재의 몸짓만 반복합니다. 점토판은 이 양상을 매우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사본마다 작은 차이만 있는 언어로 남아 있습니다. 9번째 숙주는 다른 이에게서 빌린 옷처럼 삶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옷은 자기 것이 아니고 몸에도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입은 나머지 어깨가 그 옷 모양에 맞춰졌고 자기 옷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애초에 자기 옷이 있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점토판에 실제로 쓰인 비유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구체적인지 보십시오. 인간의 동주 성향에 대한 일반적인 관찰이 아닙니다. 특정한 상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이를 평범한 사회적 영향과 분명히 구분했으며 특정한 기생적 부착의 존재에 원인을 돌렸습니다. 9번째가 먹는 것은 점토판이 참된 자아의 잔여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비롭게 들리지만 서기관들은 놀라울 만큼 실용적인 말로 설명합니다. 이 틀에 따르면 모든 인간에게는 간섭 없이 성장할 경우 자연스럽게 나타날 특정한 취향과 반응, 미적 감각과 도덕적 본능의 양상이 있습니다. 그 양상이 참된 자아입니다. 고정되거나 변하지 않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 특정한 존재가 세상에 반응하는 고유한 방식을 이루는 복잡하고 진화하는 양상입니다. 경험과 선택을 통해 형태를 갖추며 평생 발달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 개인에게만 고유한 특정한 중심과 경향을 둘러싸고 발달합니다. 9번째가 붙으면 이 발달에 개입합니다. 참된 자아가 택했을 것과는 조금 다른 취향과 선택적으로 숙주를 부드럽지만 꾸준히 이끕니다. 극적으로 다르거나 명백히 잘못된 선택은 아닙니다. 조금 어긋날 뿐입니다. 음악 취향이 조금 다르고 정치적 견해가 조금 다르며 미감도 약간 다릅니다. 직업 선택도 조금 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며 실제로 사는 삶은 참된 자아가 살았을 삶에서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동안 참된 자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것 아래에서 기다립니다. 작은 신호와 미세한 불만의 통증을 보냅니다. 샤워할 때나 차 안에서 잠들기 직전에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인지, 왜 아무것도 완전히 맞는 듯하지 않은지, 겉보기에는 올바르게 세운 삶이 왜 자신의 삶처럼 느껴지지 않는지 잠깐씩 묻게 합니다. 숙주가 실제로 사는 빌린 삶과 참된 자아가 살았을 진짜 삶 사이의 간격이 점토판에서 말하는 잔여물을 만듭니다. 아홉 번째 기생체는 그 잔여물을 먹습니다. 참된 자아 자체는 너무 풍부하고 농축되어 있어 먹지 않습니다. 그 부산물을 먹습니다. 외부에서 들여온 양상이 한 사람의 참된 자아를 체계적으로 덮을 때 생기는 상실과 표류, 만성적인 부조화의 구체적 양상을 먹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아홉 번째 숙주를 외부에서 알아보기 가장 어려운 부류라고 말했습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알맞은 직업과 가정, 알맞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모든 틀을 따랐지만 불행합니다. 극적으로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눈에 띄게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만성적이고 조용하며 보이지 않게 불행합니다. 자신조차 그 상태에 이름을 붙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 빠졌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진 삶이 완전히 자신의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만 합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삶에 이른 어느 시점부터 기생체가 스스로라면 취했을 모습이 아닌 형태로 이끌어왔기 때문입니다. 점토파는 아홉 번째가 붙는 기원을 이례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태어날 때나 어린 시절에 붙는 다른 몇몇 기생체와 달리 아홉 번째는 보통 특정한 발달 단계에 붙습니다. 대개 청소년기입니다. 혹은 성인 초기입니다. 숙주가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직업을 택할지에 관한 첫 중대한 선택을 내리는 순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동반자를 찾고 어떤 삶을 세울지 결정하는 때 참된 자아가 말하려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 보여주는 양상이 막 드러나 선택을 빚으려 할 때 아홉 번째가 도착해 대신 들어섭니다. 그것은 더 명확하고 사회적으로 더 많은 보상을 받으며 더 잘 보이는 양식을 제시하거나 그렇게 보이게 합니다. 참된 자아의 목소리는 더 작고 들여온 틀의 목소리는 더 큽니다. 그 순간의 혼란 속에서 숙주는 그 틀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이 기생체가 붙는 데 필요한 틈을 만들고 한 번 붙은 아홉 번째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강화합니다. 숙주가 내리는 모든 선택, 빌린 양식을 강화하는 모든 행동, 그 틀에 맞아 얻는 모든 사회적 보상은 참된 자아를 더 약화하고 기생체의 지배를 더 강하게 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차이는 커집니다. 참된 자아는 더 조용하고 멀어지며 빌린 양식은 더 깊이 뿌리내립니다. 대부분 중년에 이르면 숙주는 참된 자아가 무엇을 원했을지 직접 알 길이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목소리를 확인한 지 너무 오래되어 듣는 능력마저 있습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불만의 작은 통증 속에서 그 흔적만 느낍니다. 하지만 해독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구체적인 다른 선택으로 되돌려 번역할 수 없습니다. 표류하는 감각만 느끼고 그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점토파는 아홉 번째 먹힌 자의 형태를 구체적인 말로 묘사합니다. 아홉 번째의 숙주는 밖을 향해 보지만 보지 못하는 눈과 말하지만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목소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것이 묘사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지각하고 표현하는 동작은 하지만 어느 쪽에도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설명합니다. 사물을 보지만 실제로 보지는 못합니다. 모든 것을 빌린 틀로 걸러 그 틀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참된 자아가 고른 말이 아니라 빌린 틀이 했을 법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은 이 묘사를 특히 불편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자기 안에서 알아보는 상태와 너무 정확히 겹치기 때문입니다. 그저 정해진 동작을 반복하는 느낌, 겉으로는 옳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옳게 느껴지지 않는 삶을 세웠다는 느낌입니다. 틀을 너무 세심하고 성공적으로 따라온 나머지 따르지 않았다면 자신이 무엇을 원했을지 더는 기억할 수 없다는 감각입니다. 이것이 아홉 번째가 만들어내는 양상입니다. 어느 시대보다 더 눈에 띄고 더 규정되며 더 공격적으로 판매되는 삶의 틀을 제공하는 현대세계에서는 점토판이 옳다면 아홉 번째가 전례 없이 많은 숙주를 얻었습니다. 아홉 번째는 먹을 때 실제로 무엇을 소비할까요? 점토판은 놀랄 만큼 구체적입니다. 하루의 색이라고 부르는 것을 먹습니다. 이 틀에 따르면 인간의 하루에는 특정한 질감과 성질, 참된 자아가 그날과 관계 맺으며 생기는 고유한 색이 있어야 합니다. 참된 자아가 참여하면 하루는 선명합니다. 맛과 의미가 있으며 작은 순간에도 무게가 생기고 큰 순간에는 엄청난 무게가 실립니다. 하루의 색이 풍부합니다. 참된 자아가 억눌리고 빌린 양식이 주도하면 색이 빠집니다.
하루는 회색이 됩니다. 정확히 불행한 것도 아픈 것도 아닙니다. 그저 회색이고 흐리며 구분되지 않습니다. 하루가 다음 날로 흐려지고 또 다음 날로 이어집니다. 다시 다음 날로 이어지다가 수년이 지난 뒤 숙주는 그 세월 동안 무엇을 했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9번째는 그 회색빛을 먹습니다. 회색인 하루마다 한 끼가 됩니다. 효율적인 기생체는 하루가 계속 회색으로 남도록 움직입니다. 특정한 선택을 강요할 수는 없고 실제로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회색의 날을 만드는 빌린 양식을 꾸준히 강화하고 색 있는 날을 만들 참된 자아의 충동은 계속 약화합니다. 숙주가 진정성의 통증, 진짜로 존재하는 순간, 틀에서 벗어나 참된 자아가 원하는 일을 하려는 작은 충동을 느낄 때마다 기생체는 행동을 막는 대신 그 불편함을 증폭합니다. 행동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그 충동이 위험하고 어리석으며 창피하고 잘못되었다고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숙주는 충동에서 물러나 안전하고 회색인 빌린 양식으로 돌아갑니다. 수년이 지나면 자신의 충동을 믿지 않는 법을 배운 사람이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도 먼저 틀을 확인하는 법을 배웁니다. 참된 자아의 작고 조용한 목소리를 무시하고 기생체가 설치한 양식에 크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목소리를 따르는 법을 배웁니다. 그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자신에게도 낯설어집니다. 50살의 거울을 보며 이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하지 못합니다. 그의 과거는 압니다. 그가 내린 선택과 성취를 나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사람과 실제 자신이 누구라고 느끼는 감각 사이에는 틈이 있습니다. 9번째가 만든 틈입니다. 그 틈이 기생체의 영역입니다. 점토파는 9번째의 분리의식을 14 가운데 더 어려운 것 중 하나로 묘사합니다. 서기관들이 색으로 돌아가기라고 부른 과정입니다. 실제로는 참된 자아에게 묻고 틀을 거스리는 작은 선택을 연이어 내리는 구체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시간을 두고 충분히 많은 색 있는 날을 쌓아 참된 자아가 다시 나타나 더 큰 선택에도 영향력을 되찾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점토파는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는데 보통 수년이 걸리고 기생체가 매 단계에 격렬히 저항한다고 설명합니다. 참된 자아의 안내를 따르려 할 때마다 숙주는 날카로운 불편함과 의심, 재고하는 충동을 느낍니다. 틀은 이것이 잘못됐다고 소리칩니다. 기생체는 모든 일탈의 심리적 비용을 최대한 높입니다. 그 비용을 마주한 대부분의 숙주는 과정을 포기하고 빌린 양식으로 돌아갑니다. 기생체는 계속 먹습니다. 점토판에 따르면 성공한 소수는 서기관들이 특정한 변화라고 부른 것을 겪습니다. 수년에 걸쳐 더 자기다운 사람이 됩니다. 선택이 자기 것이 되고 취향은 분명해지며 거울 속 틈은 닫힙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온 듯한 구체적인 경험을 보고합니다. 자신을 알아보고 점토판의 표현대로 오랫동안 빌린 옷을 입은 뒤 다시 자기 옷을 입는 경험입니다. 매우 드문 결과이며 점토판도 그 희귀성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완전한 분리에 실패한 경우에도 실제로 대다수 숙주가 끝까지 떼어내지 못하더라도 시도하고 참된 자아에게 묻고 가끔이라도 틀을 거스르는 작은 선택을 하는 과정은 부분적인 회복을 만듭니다. 회색빛이 조금 옅어지고 일부 나래색이 조금 짙어지며 기생체가 붙든 힘도 조금 약해집니다. 점토판이 제시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치료가 아니라 느리고 어렵고 불확실한 부분 회복의 길입니다. 그 길의 시작은 언제나 알아차림입니다.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름 붙이는 일입니다. 이 묘사에서 자신을 알아보고 있다면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알아차림은 기생체의 지배에 생기는 첫 균열입니다. 그 균열로 무엇을 할지는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이제 목록에 새로운 요소를 더하는 10번째로 넘어갑니다. 10번째는 점토판이 처음으로 능력이 있다고 묘사하는 기생체입니다. 특정 조건에서 한 숙주에서 다른 숙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앞에 9은 한 번 붙으면 대개 죽을 때까지 숙주에게 머뭅니다. 10번째는 다릅니다. 이동하는 방식과 이동한 뒤 하는 일은 점토판 문헌 전체에서도 가장 기묘하고 구체적인 묘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10번째 기생체는 지나가는 사랑을 마시는 자라고 불립니다. 이 기생체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현대 세계의 고통의 양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고대 서기관들이 예견할 수 없었지만 그 작동 원리는 끔찍할 만큼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랑은 깊은 인간관계의 초기 단계에 나타나는 특정한 상태를 수메르인들이 부르던 말입니다. 연애 첫 몇 주와 몇 달의 사랑, 갓 태어난 아이에게 새부모가 느끼는 강렬한 애정입니다. 우정이 없어서는 안 될 관계로 굳어지는 순간 압도적인 연결감이 찾아오는 때입니다. 때로 갑자기, 때로 서서히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깊이 애착하는 상태로 들어갈 때 생깁니다. 점토파는 그 상태가 특정한 물질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서기관들이 밝은 물이라 부른 것으로
풍부하고 농축되어 특정 부류의 기생체에게 매우 영양가가 높습니다. 10번째는 이 밝은 물을 특별히 먹도록 적응했습니다. 여기서 양상은 불편해집니다. 10번째는 혼자 밝은 물을 만들 수 없습니다. 숙주가 다른 사람과 깊은 애착 관계에 빠져야 합니다. 필요한 먹이를 만들려면 이런 일이 몇 번이고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애착이 평범한 장기적 사랑으로 안정되면 초기의 밝은 상태가 성숙한 관계에 차분하고 깊으며 덜 농축된 애정으로 가라앉으면 기생체는 더는 먹지 못합니다. 밝은 물의 흐름이 멈추고 기생체는 굶주립니다.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을 점토파는 놀랄 만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굶주린 기생체는 현재의 관계에 부정적 감정을 만들지 않고 숙주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방식은 너무 눈에 띌 것입니다. 숙주가 알아차리기에도 너무 쉽습니다. 기생체는 더 미묘하게 움직입니다. 숙주 안에 특정한 안절부절 못함을 만듭니다. 무언가 빠졌다는 느낌입니다. 구체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현재 관계에 흐릿한 불만이 생깁니다. 조용하고 끈질기며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각입니다. 이 관계만으로는 더는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고 어딘가에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한 밝은 상태를 다시 만들어줄 가능성입니다. 동시에 기생체는 새로운 애착 후보를 향한 숙주의 주의를 예민하게 만듭니다. 새 관계가 생기면 밝은 물이 다시 흐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숙주는 이를 기생체의 영향으로 경험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알아차린 것이라고 느낍니다. 예전과 같던 동료가 갑자기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오래전 친구가 뚜렷한 이유 없이 최근 자꾸 떠오르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카페에 낯선 사람이 전에는 그러지 않았던 방식으로 시선을 끄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모두 자신의 지각처럼 느껴집니다. 자신의 반응과 자신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점토판에 따르면 밝은 물을 다시 흐르게 하려고 숙주가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하는 무언가가 미묘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대부분 10번째의 숙주는 이런 충동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알아차리고 죄책감을 느끼며 밀어낸 뒤 기존 삶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충동은 계속됩니다. 주마다, 달마다 이어지고 기생체는 인내심 있게 기다립니다. 마침내 일정 비율의 숙주는 문턱을 넘고 무언가가 벌어집니다. 기회가 나타납니다. 약해진 순간, 예상보다 깊어진 대화. 그때는 사소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사소하지 않았던 선택이 생깁니다.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고 밝은 물이 흐르며 기생체는 먹습니다. 한동안 숙주는 이를 명료함으로 해석합니다. 자신이 진정 함께해야 할 사람을 찾았다고 믿습니다. 이전 관계는 실수였거나 수명을 다했거나 애초에 옳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새 관계의 강도와 밝은 물의 흐름은 숙주의 평범한 판단력을 압도할 만큼 강력한 상태를 만듭니다. 그는 이전 관계를 떠날 수도 있고 수십 년간 쌓아온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자신의 진실을 따르고 자신에게 솔직해지며 진정한 삶을 산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새 관계도 모든 관계가 겪는 변화를 겪습니다. 안정되고 초기의 밝음은 흐려지며 성숙한 애정이 자리 잡습니다. 밝은 물은 멈추고 기생체는 다시 굶주립니다. 순환은 반복됩니다. 점토파는 인간 삶의 이런 모든 양상이 10번째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이유로 관계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새로운 애착이 이전 관계보다 참된 자아와 더 깊이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일이 기생적인 것은 아닙니다. 10번째는 특정한 반복 양상을 만듭니다. 숙주가 깊은 애착, 희미해지는 밝음, 안절부절 못함이라는 같은 순서를 몇 번이고 도는 양상입니다. 새로운 관심, 새로운 애착, 깊은 애착, 희미해지는 밝음, 안절부절 못함, 그리고 계속 반복됩니다. 때로 수십 년 동안 이어집니다. 평생 3명, 4명, 5명의 장기 동반자를 거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숙주는 그 사람이 진정한 상대라고 믿지만 몇 년이 지나면 다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10번째가 만드는 양상입니다. 점토파는 이 양상이 자리 잡고 숙주가 일정 횟수 이상 순환하면 기생체를 사실상 떼어낼 수 없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때쯤 숙주는 자기 이해 전체를 그 양상 위에 세워두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깊이 사랑했다가 사랑이 식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사랑에 빠졌다가 벗어나는 일을 계속해야 먹이를 만드는 특정 물질이 생기므로 어떤 존재가 그의 본성을 사육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릅니다. 전토판의 묘사에는 10번째가 새로운 애착 기회를 찾지 못할 때 벌어지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숙주가 새 관계를 맺지 못하고 상황이나 절제, 기회 부족 때문에 하나의 안정적인 장기 관계에 묶여 있으며 밝은 물이 멈춘 지 오래된 경우입니다. 그때 기생체는 점토판이 섬뜩할 만큼 구체적인 말로 묘사한 행동을 합니다. 안으로 돌아섭니다.
서기관들에 따르면 이는 밝은 물보다 영양은 적지만 계속 접근할 수 있는 숙주 안에 다른 무언가를 먹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안으로 돌아선 상태에서 먹는 것은 숙주가 성숙한 사랑을 느끼는 능력입니다. 성숙한 관계가 만드는 깊고 조용하며 안정적인 애정입니다. 밝은 물이 없을 때 기생체는 그것을 먹어치웁니다. 시간이 흐르면 숙주는 성숙한 사랑에 접근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여전히 관계 안에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동반자를 아끼지만 내면의 무언가가 고갈되어 관계의 깊이를 더는 느끼지 못합니다. 정해진 동작을 반복하며 다정한 남편이나 아내의 역할을 연기합니다. 하지만 한때 실제로 존재했고 관계를 앞으로 50년 더 지탱할 수도 있었던 깊은 애정은 기생체에게 서서히 먹혔습니다. 그는 이유를 모릅니다. 예전과 같은 감정을 더는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만 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죽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반자가 변했거나 자신이 변했다고 여깁니다. 굶주렸지만 다른 먹이원을 찾지 못한 무언가가 성숙한 사랑을 느끼는 자신의 능력을 밑에서부터 먹어치웠을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10번째는 전체 목록에서도 가장 파괴적인 기생체 가운데 하나입니다. 개인의 선택에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삶의 궤적 전체를 바꾸고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결혼을 무너뜨립니다. 자녀와의 유대도 끊습니다. 숙주에게 어떤 장기 관계에서도 끝없는 불만족을 피할 수 없다는 느낌을 만듭니다. 실제로는 그에게부터 먹이를 취하는 무언가가 수년 동안 한 끼씩 불만을 만들어내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점토파는 10번째에 관해 특히 불편한 사실을 기록합니다. 일부 숙주에게서 기생체가 결국 서기관들이 마지막 평탄함이라 부른 상태를 만든다고 합니다. 숙주가 그 순환을 너무 많이 반복해 밝은 물을 느끼는 능력을 소진하고 안으로 돌아선 섭취로 성숙한 사랑의 비축분까지 고갈시킨 끝에 어떤 애착도 강한 감정을 만들지 못하는 상태에 이릅니다. 더는 깊이 사랑에 빠질 수 없고 초기의 강렬한 유대도 만들지 못합니다. 성숙한 애정도 느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평평합니다. 모든 관계가 거래가 됩니다. 모든 친밀함은 연기입니다. 계속 기능하며 관계를 맺는 동작은 반복합니다. 하지만 실제 연결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기생체가 그 능력 전체를 먹어치워 더는 먹을 것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평탄함의 상태에서 10번째는 점토판이 이동하다 또는 뛰어넘다로 번역되는 특정 동사로 묘사한 행동을 합니다. 숙주를 떠나 다른 곳으로 옮기고 새 사람에게 붙습니다. 점토판에 따르면 보통 숙주와 가까운 사람입니다. 자녀, 절친한 친구, 형제, 자매입니다. 새 숙주에게서 양상이 다시 시작됩니다. 옛 숙주는 마지막 평탄함 속에 남겨집니다.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자신에게서 사라졌음을 알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이름 붙이지 못합니다. 현대 독자가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점토판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형성 질환과 거의 비슷하게 작동하는 무언가를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겨갈 수 있는 무언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세대를 넘어 스스로를 이어가는 전략을 가진 존재입니다. 기생체가 한 숙주에서 다른 숙주로 뛰어넘는다는 발상 자체는 놀랍지 않습니다. 평범한 생물학적 기생충도 늘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10번째가 현재 숙주에 가까운 관계자를 특별히 노린다는 발상은 다릅니다. 친밀함과 유대의 선을 따라 이동한다는 설명은 어떤 현대적 이해 틀에도 넣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점토파는 이 점을 명확히 말합니다. 관찰 사례로 제시하는 여러 경우를 묘사합니다. 3번의 결혼을 순환한 뒤 마지막 평탄함에 이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그런 성향이 전혀 없던 그의 아들은 20대의 자신의 관계에서 같은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50대의 오랜 결혼이 무너지고 60대의 마지막 평탄함에 이른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대였던 그녀의 딸은 갑자기 불안정한 연애 관계를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알던 모두가 놀랄 만큼 갑작스러운 변화였습니다. 서기관들이 기록한 사례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증거는 아닙니다. 실험적 검증도 아닙니다. 관찰입니다. 세대를 넘어 반복되는 듯한 양상을 세심하게 적었고 서기관들은 이를 10번째가 부모에게서 자녀로 이동한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현대 독자는 자신의 가족사를 살펴보며 양상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했던 연애 불안정의 계보를 봅니다. 유전된 성격, 공유된 트라우마, 문화적 양상으로 보았던 것을 조심스럽게 다른 것으로 다시 해석합니다. 유전이나 양육이 아닌 방식으로 전달된 무언가라고 봅니다. 특정한 기생적 부착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동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해석이 옳은지는 물론 어떤 전통적인 의미에서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점토파는 주장을 시험할 방법을 주지 않습니다. 묘사와 양상, 자신의 삶과 가족사를 새로운 눈으로 보라는 초대만 제공합니다. 수메르인들은 10번째를 떼어내기 어려운 기생체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점토판에 따르면 지배력을 약화하고 경우에 따라 실제 분리를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수행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부른 이름은 깊이 머물기입니다. 본질적으로 현재 관계에 남아 새로운 관계로 순환하기를 거부하고 기생체가 만드는 안절부절 못함을 의도적으로 거슬러 오랫동안 꾸준히 버티는 것을 뜻합니다. 대부분 수년이 걸립니다. 점토판은 이것이 엄청나게 어렵다고 기록합니다. 기생체는 반격하고 안절부절 못함은 심해집니다. 새 기회로 향하는 끌림은 더 집요해집니다. 하지만 숙주가 끝까지 버티고 충동대로 행동하지 않으며 새 관계를 찾는 대신 현재 관계에 의식적으로 투자하면 기생체는 마침내 약해집니다. 점토판에서 가장 중요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숙주가 충분히 오래 깊이 머물면 먹히고 있던 성숙한 사랑이 일부 경우에는 실제로 재생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은 느리고 부분적이지만 돌아옵니다. 동반자를 더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숙주는 수년간 깊이 머문 뒤 사랑의 한 형태가 돌아왔음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의 밝음은 아닙니다. 초기의 강렬한 애정도 아닙니다. 더 조용하고 깊은 무언가입니다. 기생체가 빼앗던 성숙한 사랑입니다. 재생할 기회를 얻으면 숙주의 남은 평생 동안 관계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점토판이 설명하는 회복의 길입니다. 어렵고 드물지만 가능하며 비교적 희망적인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반적으로 암울한 목록 속에서도 10번째는 원칙적으로 저항할 수 있습니다. 달근 물을 원칙적으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원칙적으로 재생될 수 있고 이 길을 택한 숙주는 끝없는 애착과 분리의 끔찍한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생체가 그의 성인기 전체에 강요했을 순환입니다. 이제 묘사가 갈수록 더 기묘해지는 지점에 왔습니다. 열을 살펴보았고 넷이 남았습니다. 전토판에 따르면 남은 넷은 가장 희귀합니다. 모두에게 붙지 않습니다. 대부분에게도 붙지 않습니다. 인간 집단의 일부만 보이는 특정 조건과 틈, 삶의 양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붙으면 하는 일은 더 극적이고 더 잘 보이며 더 불편합니다. 지금까지 다룬 어떤 것보다도 그렇습니다. 남은 넷은 고대 사제들이 가장 두려워한 존재들입니다. 특정한 분리 전문가들이 이것들을 알아보고 대응하도록 특별히 훈련받았습니다. 정토판 자체에 따르면 고대 문명의 가장 파괴적인 양상 일부를 직접 일으킨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현대 세계의 가장 파괴적인 양상 일부에서도 작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11번째 기생체는 받쳐진 목소리를 마시는 자라고 불립니다. 이 존재와 함께 현대 담론에는 거의 대응물이 없는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점토판은 매우 특별한 부류의 인간 활동만을 먹는 존재를 설명합니다. 그 묘사는 너무 구체적이고 이례적이며 현대 삶의 특정 양상에 불편할 만큼 잘 적용되어 비교적 최근까지 전체 목록에서 가장 적게 논의된 기생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받쳐진 목소리는 인간이 자신을 위해 말하지 않고 정보를 전하기 위해서도 아닌 연기하고 관심을 끌며 들리기 위해 자신의 말을 다른 이들이 받아들이게 하려고 말할 때 생기는 특정 상태를 수메르인들이 부른 표현입니다. 반사된 인정의 한 형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모든 말하기에는 어느 정도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 의사소통은 일부 연기적이며 수메르인들도 이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받쳐진 목소리라고 묘사한 것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관심을 수확하는 것이 주목적인 특정한 말하기 방식입니다. 말은 사실상 재물이 됩니다. 재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라며 그들 앞에 내려놓습니다. 응답하고 반응하며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이 활동이 만들어내는 특정한 물질을 11번째가 먹습니다. 파동이 생길 때마다 먹고 다시 파동이 생길 때마다 먹습니다. 그 파동이 만들어질 때마다 먹습니다. 이상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뜻한 바는 주변 문맥을 보면 충분히 분명합니다. 인간이 받쳐진 목소리의 방식으로 말하고 다른 사람의 주의가 그 말에 닿으면 화자 안에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특정한 느낌과 보상, 내적 파동이 생깁니다. 이는 인간이 다른 방식으로 말할 때와 질적으로 다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이 파동을 만들 기회가 비교적 드물었습니다. 시장에서 군중에게 말하거나 모임 앞에 서고 어떤 공개 공연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받쳐진 목소리의 방식에 실제로 들어갈 기회가 몇 번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11번째를 품었더라도 먹이를 주는 횟수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점토판은 당시 11번째가 비교적 드문 부착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숙주 대부분은 직업상 어떤 형태로든 공개 발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인, 이야기꾼, 일부 계층의 사제, 공직자, 상인이었습니다. 큰 군중을 상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서는 붙을 가치가 있을 만큼 먹이가 충분하지 않아 11번째가 붙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묘사는 거의 견디기 어려울 만큼 정확해집니다.
현대 세계에서는 휴대전화를 가진 모든 인간이 언제든 받쳐진 목소리의 방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기에 대고 말해 자신의 말을 수백, 수천, 수백만 명에게 퍼뜨리고 참여도 수치라는 형태로 즉각적이고 개량화된 관심의 증거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게시물은 하나의 재물입니다. 표현을 낯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화면에 올리는 행위는 받쳐진 목소리입니다. 재물이 받아들여지고 관심이 도착하며 반응이 돌아오면 11번째가 먹는 특정한 내적 파동이 만들어집니다. 점토파는 이를 예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동 원리를 너무 정밀하게 묘사해 현대 조건에 적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받쳐진 목소리로 정기적으로 말할 기회가 생긴 현대 세계는 이전에 어떤 인류 역사에도 없었던 먹이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휴대전화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인간은 요구하는 순간 귀의 맛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수백 번도 가능합니다. 자신의 팔로워 수와 참여도 수치를 확인하는 일도 또 한 번의 먹이 섭취가 됩니다. 점토판에 따르면 11번째는 매우 구체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한 번 붙으면 숙주가 만드는 파동을 먹는데 그치지 않고 숙주가 더 많은 파동을 만들도록 빚습니다. 이는 뚜렷한 외부 영향이 아니라 숙주의 감각을 미세하게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숙주 자신의 고유한 감각을 무엇이 말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도록 조정합니다. 숙주는 무엇을 게시하라고 지시하는 외부이므로 기생체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종류의 게시물에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작은 흥미를 느낍니다. 반대로 다른 게시물에는 따분함을 느낍니다. 더 많은 관심을 끌 게시물은 그에게 더 흥미롭고 더 만들 가치가 있으며 더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바른 것은 무의미해 보입니다. 기생체가 그를 이끄는 것이지만 그는 인도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자신의 취향이라고 경험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11번째의 숙주는 특정한 의미에서 갈수록 자기 자신이 아니게 됩니다. 실제 생각과 실제 취향, 실제 내면 생활은 그가 말하는 내용과 점점 관련이 없어집니다. 중요해지는 것은 무엇이 관심을 끌고 반응을 얻으며 11번째에게 필요한 파동을 채워줄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진솔하게 삶을 공유하고 진짜 자아를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진짜 모습을 설명해 보라고 하면, 분리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설명해 보라고 하면 그 질문을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진짜 자아와 재물을 바치는 자아가 합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는 게시할 내용과 분리된 자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릅니다. 공유할 내용과 별개로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점토파는 이 상태를 특정한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11번째의 숙주는 자기 귀를 삼켰고 그 자리는 외부의 귀로 대체되었다고 합니다. 그 귀는 타인의 반응을 기다립니다. 그는 더는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없고 오직 상상 속 청중의 귀를 통해서만 자신을 듣습니다. 타인에게 소리내어 말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경험은 게시하면 어떻게 보일지라는 질문을 거칩니다. 그의 내면 생활은 외부 청중이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반응에 식민화됩니다. 그동안 11번째는 이 식민화가 만들어내는 물질을 계속 먹습니다. 이 묘사가 불편한 이유는 현대 조건에 정확히 들어맞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상태가 시간이 흐르며 숙주에게 무엇을 하는지에 관한 점토판의 주장 때문입니다. 더 명확한 구절에서 수메르인들은 11번째의 숙주가 자기 혀의 맛을 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 자신의 삶을 청중에게 바치지 않고는 즐길 수 없게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침묵과 고독을 견딜 수 없고 어떤 의미에서든 타인을 위해 연기되지 않는 순간은 모두 평평하고 회색이 됩니다. 숙주는 쉬거나 그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재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귀를 찾고 기생체를 먹이는 파동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 정토파는 숙주가 사적인 경험을 할 능력을 완전히 잃는다고 기록합니다. 모든 것을 공유해야만 진짜처럼 느껴집니다. 사진을 찍지 않은 식사는 먹지 않은 것 같고 기록하지 않은 여행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으며 타인에게 보여주지 않은 관계는 진짜 관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숙주 자신의 경험은 외부의 인정이 없으면 얇고 설득력 없게 느껴집니다. 자신의 삶이 진짜임을 알기 위해 청중이 필요합니다. 점토파는 11번째의 먹힌 자의 형태를 특유의 정밀함으로 묘사합니다. 그런 숙주는 자신을 바라보는 눈과 청자를 바라보는 입을 가졌다고 합니다. 특정한 이중의식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숙주는 항상 일부는 밖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타인에게 어떻게 보일지 상상하고 또 일부는 청자의 반응을 살핍니다. 받는 반응에 따라 자신의 연기를 조정합니다. 그는 결코 자기 삶의 안쪽에 그대로 머물 수 없습니다. 언제나 갈라져 있고 그의 일부는 늘 밖에서 지켜봅니다. 이 분열은 수년에 걸쳐 특정한 피로를 만듭니다. 일정 시점을 넘은 11번째의 숙주는 끊임없이 연기하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지칩니다. 계속 살피고 계속 재물을 만듭니다. 휴식도 자신 안으로 내려가 그저 존재하는 순간도 없습니다.
기생체는 재물이 계속 이어지기를, 적어도 숙주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이어지기를 요구합니다. 재물을 유지하는 일은 지칩니다. 점토파는 11번째의 분리의식을 원칙상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극도로 어려운 말로 설명합니다. 입닫기라고 불리며 사실상 오랫동안 말하지 않고 바치지 않고 계시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청중에게 묻지 않고 어떤 재물도 만들지 않습니다. 점토파는 그 기간 기생체가 괴로워하며 숙주에게 침묵을 깨려는 강한 충동과 불안, 안절부절 못함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을 놓치고 세상에서 단절된 듯한 감각, 실제로 보내지도 않은 메시지에 누가 답했는지 확인해야 할 듯한 감각을 만듭니다. 다시 먹기 위해 받쳐진 목소리의 방식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숙주가 충분히 오래 침묵을 지키면 기생체는 약해집니다. 며칠이 아니라 몇 주와 몇 달이 걸립니다. 말하고 귀를 찾으려는 충동이 서서히 줄고 열린 공간 속에서 숙주는 자기 혀의 맛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사적인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경험은 자신에게 실제처럼 느껴지고 빈자리를 채웁니다. 기생체는 시간이 지나며 침묵이 충분히 오래 지속되면 완전히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전체 목록에서도 드물게 이 기생체는 꾸준히 노력할 경우 완전한 분리가 비교적 흔하다고 묘사됩니다. 하지만 11번째에 필요한 꾸준한 노력은 현대 기준으로 극단적입니다. 점토파는 받쳐진 목소리의 방식으로 잠깐만 다시 참여해도 기생체의 지배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암시합니다. 입닫기는 거의 완전해야 하며 지속적인 분리를 만들려면 매우 오랫동안 이어져야 합니다. 이해할 만하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 대가가 현재의 사회생활과 직업적 상황, 타인과 이어져 있다는 감각에 너무 크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11번째를 계속 품고 11번째는 때로 숙주의 성인기 전체에 걸쳐 끊임없이 먹습니다. 12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방금 들은 내용은 앞선 6번의 리셋과 함께 전체 시간선에 놓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리셋 때마다 사제들이 사라졌고 알아보는 법은 더 깊이 묻혔습니다. 모든 내용은 아래 링크에 7번의 리셋에 있습니다. 확인한 뒤 돌아오십시오. 다음 내용은 그 위에 이어집니다. 화면의 QR코드를 보십시오. 12번째 기생체는 삼킨 이름을 마시는 자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목록은 현대의 편안한 대응물이 전혀 없고 아무리 열린 독자라도 견디기 어려운 묘사의 영역으로 완전히 들어갑니다. 점토판에 따르면 12번째는 감정이나 활동, 행동 양상조차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체성 자체, 정확히는 수메르인들이 사람이 지니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이름이라 부른 것을 먹습니다. 그 뜻을 이해하려면 개인의 정체성에 관한 수메르인의 관념을 알아야 합니다. 수메르인들은 모든 인간이 여러 이름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고 그들의 언어에도 이 믿음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 받은 이름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합니다. 자신의 마음속 사적인 공간에서 스스로를 부르는 이름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 받은 이름과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름이 있습니다. 점토파는 여러 우회적 표현으로 간접적으로 언급하지만 셋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무엇인지 나타내는 이름, 이 몸에 거주하는 특정 존재의 이름입니다. 그 사람이 말할 때 누가 말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솔직히 답하면 나올 이름입니다. 점토파는 그 이름을 지닌 사람조차 거의 언제나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은 자기의 참된 이름을 만나지 못합니다. 평생 주어진 이름과 내면의 이름을 쓰면서 세 번째에는 끝내 닿지 못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이름은 존재합니다. 점토판에 따르면 모든 인간 안에 있으며 대부분은 삶의 어느 시점에 그것과 거의 마주칩니다. 서기관들은 참된 이름이 수면 위로 거의 떠오르는 순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례적으로 명료하거나 위기에 처한 순간, 이 몸 안에서 이 삶을 사는 존재가 실제로 누구인지 알아차리기 직전입니다. 그 순간은 드물고 짧습니다. 대부분은 곧 평범한 의식으로 돌아가며 참된 이름은 다시 깊은 곳으로 물러나 다시는 마주치지 않습니다. 12번째 기생체는 바로 그 순간, 사람이 참된 이름에 가까이 다가갔지만 어떤 이유로 완전히 만나지 못할 때 생기는 특정한 상태를 먹습니다. 거의 알아차린 순간, 자신이 실제로 누구인지 거의 알게 된 순간입니다. 점토판에 따르면 그때 12번째가 먹는 데 필요한 특정 물질이 생깁니다. 12번째는 그 순간에 함께 있도록 적응했습니다. 개입하여 거의 알아차린 상태가 완전한 인식이 되지 않게 하고 참된 이름을 삼킨 채 말하지도 만나지도 못하게 합니다. 점토파는 그 작동 원리를 세심하게 설명합니다. 12번째는 거의 알아차리는 순간 자체를 막지 않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인식이 완성되기 직전 사람이 참된 이름을 실제로 알고 자신이 누구인지 보고 자신을 완전히 만나는 경험을 하기 직전에 개입합니다. 12번째가 행동에 특정한 산만함과 갑작스러운 공포, 갑자기 밀려오는 의심, 시선을 돌리고 싶은 충동을 만듭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고 주의를 흩뜨리며 인식을 끝까지 진행하지 않게 합니다.
물론 사람은 이를 기생체의 영향으로 경험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저항, 알지 않기로 한 자신의 선택이라고 느낍니다. 무지한 채 남고 싶은 자신의 선호라고 여겨 돌아섭니다. 그러면 순간은 지나갑니다. 참된 이름은 물러나고 기생체는 거의 알아차린 상태가 만든 것을 먹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12번째의 숙주는 참된 이름에서 점점 더 멀어집니다. 가까이 갈 때마다 기생체가 개입하고 거의 알아차리는 순간이 올 때마다 돌아섭니다. 자신은 실제로 아는 길은 쌓여온 회피로 뒤덮입니다. 대부분 중년에 이르면 12번째의 숙주는 자신이 실제로 누구인지 직접 느끼는 감각이 거의 없습니다. 자신의 역할과 성취, 관계, 신념을 나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실제로 누가 있는지, 이 모든 역할과 성취, 관계, 신념을 지닌 존재가 누구인지 묻는 일은 불가능해집니다. 원칙적으로 알 수 없는 질문이어서가 아닙니다. 기생체가 질문하려는 모든 시도를 완성되기 전에 중단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묘사가 불편한 이유는 현대인 대부분이 평범한 인간 삶의 일부로 볼 무언가를 기생적 영향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관한 특정 질문을 하지 않는 성향, 자신의 동기와 정체성을 너무 깊이 들여다보기를 꺼리는 태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에게 낯선 채 남는 편안함입니다. 현대인은 종종 이를 지혜나 정신적 건강으로 경험합니다. 적절한 심리적 경계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수메르인들은 아니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기생체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모르는 상태를 편안하게 느끼도록 적응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알기 직전까지 다가갔다가 돌아설 때 생기는 특정한 상태를 먹기 때문입니다. 점토파는 12번째를 오랫동안 품었을 때의 결과를 이례적으로 직접 설명합니다. 그런 숙주는 자신에게 낯선 사람으로 평생을 걷는다고 합니다. 날들은 지나가지만 누가 그 날들을 살았는지 모르고 말은 나오지만 누가 말했는지 모릅니다. 타인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지만 누구를 부르는지 그는 모릅니다. 이것이 묘사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솔직한 현대인이라면 자신의 경험에도 적어도 일부 존재한다고 알아볼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특정한 소외를 설명합니다. 자기 삶의 동작을 반복하면서도 완전히 그 안에 있지 않은 느낌. 자신의 행동과 말과 선택이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의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자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듯한 감각입니다. 점토판에 따르면 그 감각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바쁘거나 산만하거나 압도되었을 때 단순히 생기는 현상도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완성되지 못한 거의 알아차림의 순간을 계속 먹은 12번째의 효과입니다. 수메르인들은 12번째의 먹힌 자의 형태를 전체 목록에서도 가장 정밀한 구절 가운데 하나로 묘사했으므로 전문을 옮길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숙주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일을 하는 손과 자신이 세우지 않은 삶을 짊어진 몸, 자신도 알아보지 못하는 생각을 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적었습니다. 고요한 물에 비친 얼굴을 볼 때 그는 주어진 이름으로만 아는 사람의 얼굴을 봅니다. 삼킨 이름을 알지 못하고 그런 이름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기억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조차 잊었습니다. 현대인은 이 묘사를 접하면 때로 강한 반응을 보입니다. 반드시 동의하거나 즉시 알아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몸서리에 가깝습니다. 전에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실제 무언가를 이 묘사가 건드린다는 느낌입니다. 충분히 속도를 늦추어 실제로 살핀다면 자신이 바라던 것보다 이 묘사가 삶에 더 깊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 같은 감각입니다. 매우 구체적인 반응입니다. 점토파는 흔한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12번째의 존재는 이 묘사 자체에 대한 이런 특정 반응으로 처음 감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기록합니다. 12번째의 숙주는 12번째에 대한 묘사를 유난히 자신을 겨냥한 듯하고 유난히 잘 들어맞으며 유난히 불편하게 느낍니다. 서기관은 그 불편함이 진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생체가 있다는 징후 가운데 하나입니다. 점토파는 12번째가 붙는 기원을 이례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태어나거나 어린 시절에 붙는 다른 기생체와 달리 12번째는 보통 특정한 순간에 붙습니다.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젊은 사람이 처음으로 참된 이름과 거의 마주치는 순간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누구인지라는 질문을 실제로 묻고 답하기 직전입니다. 점토판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어린 시절 어느 지점에서 이런 순간을 겪습니다.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입니다. 그 순간이 끝까지 진행되어 사람이 실제로 참된 이름을 만나면 평생을 이끌 특정한 명료함을 얻고 나옵니다.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 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점토판의 표현으로는 중심을 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순간이 완성되지 않고 거의 알아차림이 중단되며 어떤 이유에서든 결정적인 문턱에서 사람이 만남을 외면하면 12번째가 도착합니다. 그 순간 바로 그 틈에 붙습니다.
그 뒤부터 거의 알아차림이 다시 일어나려 할 때마다 개입하여 끝까지 완성되지 않게 합니다. 서기관들은 첫 만남이 중단되는 몇 가지 흔한 원인을 설명합니다. 하나는 트라우마입니다. 심한 고통을 겪는 젊은이는 자신과 마주하는 추가 무게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 일종의 자기보호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 압력입니다. 깊은 자기인식을 벌하고 동조와 피상성을 보상하는 공동체에 사는 젊은이는 만남을 완성했을 때의 사회적 결과가 파국적일 수 있어 중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단순한 산만함입니다. 성인 생활과 직업, 관계를 세우느라 평범한 분주함에 휩쓸린 젊은이는 만남에 필요한 공간이나 고요를 갖지 못하고 무엇이 주어졌는지도 완전히 알아차리지 못한 채 순간을 지나칠 수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그 순간이 중단되고 12번째가 붙으면 나중에 단순히 같은 순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특정한 틈은 시간에 제한되어 있었고 당시의 구체적인 발달 단계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거의 만날 기회는 생기지만 다릅니다. 처음에 새롭고 열린 틈은 아닙니다. 뒤이어 생기는 틈이며 나타날 때마다 이미 붙어있는 기생체가 즉시 가로막아 완성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12번째가 놓는 덫입니다. 점토판에 따르면 한 번 놓이면 목록에서 벗어나기 가장 어려운 기생체 가운데 하나입니다. 12번째 분리의식은 평범한 의미의 의식이라기보다 이름을 향해 앉기라고 부르는 지속적인 훈련으로 설명됩니다. 거의 만남이 일어날 조건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기생체가 평소 개입할 지점을 넘어 계속 머무는 수행입니다. 고독과 고요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이 평생 기르지 못하는 특정한 내적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기생체가 만드는 불편함을 견디는 비범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참된 인식의 문턱에 다가갈수록 기생체는 엄청난 내적 저항과 공포, 의심, 신체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당장 다른 일을 해야 한다는 절박함도 생깁니다. 이름을 향해 앉기는 현대의 어떤 명상 전통 수행자도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힘듭니다. 하지만 끝까지 지속하여 거의 만남이 실제로 완성될 만큼 오래 머물고 자신의 내면에서 단 한 번이라도 참된 이름을 마침내 말할 수 있다면 기생체는 발판을 완전히 잃습니다. 점토판에 따르면 12번째는 참된 이름을 실제로 만난 사람에게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한 번 완성된 만남은 그 사람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영원히 바꿉니다. 기생체가 먹던 특정 물질, 곧 중단된 거의 알아차림의 상태가 더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생체는 굶고 떨어져 나가 아직 만나지 못한 상태의 새 숙주를 찾아 이동합니다. 점토판은 이런 결과가 드물다는 점을 신중히 밝힙니다. 12번째 숙주의 압도적 다수는 지속적인 앉기를 끝내 해내지 못합니다. 평생 기생체를 붙인 채 참된 이름과의 만남을 완성하지 못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다가 모른 채 죽습니다. 참된 이름이 무엇이었든 이 몸에 실제로 살던 특정 존재가 무엇이었든 지구에서 주어진 수명을 모두 살면서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채 알아보지 못한 상태로 남습니다. 서기관들이 일부 수메르 전통에서 12번째를 남은 넷 꽃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것으로 여긴다고 적은 이유입니다. 숙주를 죽이지도 극적인 고통을 일으키지도 겉으로 명백한 방식으로 삶을 망치지도 않습니다. 그보다 조용하고 어떤 면에서는 더 나쁩니다. 숙주가 그 삶을 누가 살았는지 한 번도 모른 채 평생을 보내게 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삶의 선물이 무엇이든 사람을 통과하면서도 만나지지 않게 합니다. 집에는 누군가 살지만 거주자는 집과 소개되지 않습니다. 삶은 일어나지만 살아야 할 존재는 끝내 완전히 도착하지 않습니다. 심하게 훼손되어 일부만 복원된 점토판 가운데 하나에는 12번째의 숙주가 죽은 뒤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듯한 구절이 있습니다. 복원은 불확실하고 학자마다 해석도 다릅니다. 하지만 점토판의 대례고대 대략적인 뜻은 참된 이름을 만나지 못한 채 죽은 숙주가 어떤 의미에서는 미완성 상태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존재가 자기 자신을 만남으로써 일어나야 했던 과정이 일어나지 않았고 따라서 그 존재가 특정한 불완전 상태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존재에게 이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구절에 나오지 않습니다. 12번째의 손상이 숙주의 수명을 넘어 이어지며 삶을 약화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고만 적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를 남겨 이후에 무엇이 오든 그곳까지 이어지게 합니다. 현대 독자는 취향에 따라 이 구절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은 숙주의 생애 동안 기생체가 보이는 활동에 관한 묘사입니다. 그 묘사는 명확하고 여러 점토판 자료에서 일관되며 오늘날 살아있는 많은 사람의 평범한 경험에 불편할 만큼 잘 적용됩니다. 사후에 관한 주장이 믿을 만한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점토판도 핵심 먹이 양상보다 훨씬 덜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이것이 12번째, 삼킨 이름을 마시는 자입니다. 숙주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만나지 못하게 하는 기생체입니다.
많은, 어쩌면 대부분의 성인 인간이 하나씩 품을 만큼 흔합니다. 그러면서도 탈출을 시도하려는 사람을 위해 구체적인 분리수행이 보존될 만큼은 희귀합니다. 점토판에 따르면 현대 세계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먹이를 취하며 수많은 사람이 자기 피부 안을 걸어 다니던 존재를 끝내 만나지 못한 채 평생을 보내게 합니다. 이제 앞의 12이 다루지 않았던 또 다른 요소를 더하는 13번째로 넘어갑니다. 점토판에 따르면 13번째는 숙주가 하거나 느끼거나 존재하는 어떤 것도 먹지 않습니다. 시간 자체, 정확히는 숙주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었지만 일어나지 않은 순간을 먹습니다. 서기관의 정확한 표현으로 13번째는 살지 못한 것을 마십니다. 13번째 기생체의 이름도 살지 못한 것을 마시는 자입니다. 14세 묘사 가운데 가장 기묘할 수도 있습니다. 숙주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재하는 것을 먹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숙주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 정확히는 점토판이 유령의 삶이라고 부르는 것을 먹습니다. 어떤 선택을 다르게 했다면 존재했을 숙주의 다른 형태들, 선택이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존재할 기회를 얻지 못한 모습들입니다. 너무 기묘한 개념이므로 신중히 풀어야 합니다. 수메르인들은 모든 인간의 삶이 자신이 되지 못한 삶의 형태에 사로잡혀 있다고 믿었고, 점토판도 이 점을 매우 명확히 말합니다. 모든 선택은 다른 선택을 닫고, 한 길을 택하면 다른 길은 가지 못하며, 한 관계를 추구하면 다른 관계는 추구하지 못합니다. 하나의 직업을 택하면 다른 직업은 선택되지 않습니다. 점토판의 틀에서 이런 모든 살지 못한 가능성은 단순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서기관들이 유령의 삶이라 부른 형태로 어떤 식으로든 지속됩니다. 선택이 달랐다면 존재했을 숙주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점토판의 틀에서 이 유령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는 실제합니다. 실제로 살아낸 삶과 같은 방식으로 실제하진 않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거의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특정한 물질로 이루어진 그림자처럼 실제 삶 옆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특정한 그림자 물질을 먹도록 적응한 기생체가 있는 듯합니다. 점토판에 따르면 13번째는 특정한 발달 단계에 이른 숙주에게만 옵니다. 어린이나 젊은 성인은 먹을 수 없습니다. 상당한 유령의 삶을 쌓을 만큼 오래 산 숙주가 필요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충분히 많이 내려 살지 못한 것의 양이 의미 있게 커진 숙주가 필요합니다. 대개 중년에 붙습니다. 확정적인 선택을 내리며 충분한 세월을 살지 못한 것에 축적된 무게가 먹이가 될 만큼 커졌을 때입니다. 점토판은 먹이 양상을 이례적으로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13번째는 숙주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유령의 삶과 마주할 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먹습니다. 다른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지 생각할 때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살았을 삶, 택하지 않은 직업, 이사하지 않은 도시, 낳지 않은 아이를 상상할 때입니다. 다르게 키웠다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는 실제 자녀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상상과 유령의 삶과의 만남은 13번째가 먹는 특정 물질을 만듭니다. 점토판은 이 물질을 없었던 것의 맛이라고 부릅니다. 번역은 어색하지만 뜻은 충분히 분명한 수메르 특유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람이 존재할 수 있었지만 존재하지 않은 자신이나 삶의 모습을 상상 속에서 만날 때 특정한 내적 상태, 특정한 맛이 생깁니다. 정확히 슬픔도 후회도 그리움도 아니지만 새 감정을 모두 조금씩 지닌 무언가입니다. 13번째는 그 특정한 상태를 먹습니다. 숙주가 이런 가정적 성찰을 많이 할수록 기생체는 더 많이 먹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역학이 생깁니다. 평범한 인간 경험에서 이런 성찰은 계속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실제 삶과 현재 상황, 당장의 걱정에 집중합니다. 이례적으로 생각이 깊어지는 순간에만 가끔 유령의 삶을 찾아갑니다. 대부분 사람의 일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므로 13번째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먹이 공급이 간헐적이기 때문입니다. 숙주가 없었던 것의 맛을 충분한 양으로 정기적으로 만들 것이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3번째도 목록의 다른 몇몇 기생체처럼 먹이 공급을 유지하는 기제를 발달시켰습니다. 숙주를 성찰적으로 이끕니다. 점토판은 이 유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13번째의 숙주는 정신생활의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유령의 영역에서 보냅니다. 조용한 순간마다 가지 않은 길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밤중에 깨어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수십 년 전의 결정을 되짚으며 무엇이 달라졌을지 생각하고 평범한 대화에서도 그때 달랐다면 이라는 주제로 몇 번이고 돌아갑니다. 일상에서는 자신과 주변 사람, 현재 상황을 만든 사건들의 다른 형태를 머릿속으로 계속 모의 실험합니다. 겉으로는 놀랄 행동이 아닙니다. 누구나 성찰합니다. 누구나 가끔 가지 않은 길을 생각합니다. 13번째의 숙주가 다른 점은 이 활동이 내면 생활에서 점점 더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실제 삶에 점점 덜 존재하고 유령의 삶이 있는 그림자 영역에 점점 더 많이 머뭅니다. 먹이가 그곳에 있으므로 기생체가 그를 끌어당깁니다. 수년이 지나면 구체적이고 끔찍한 양상이 생깁니다. 숙주는 사실상 절반은 실제 세계에, 절반은 일어날 수 있었던 세계에 사는 사람이 됩니다. 하루를 보내고 책임을 수행하며 실제 주변 사람들과 관계합니다. 하지만 주의와 감정 에너지의 상당 부분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어떤 가상적인 의미에서 유령의 삶을 살고 가지 않은 길을 슬퍼하며 수십 년 전 선택을 후회합니다. 중대한 갈림길에서 다른 선택을 했다면 존재했을 또 다른 자신을 상상합니다. 물론 숙주는 이를 기생체의 영향으로 경험하지 않습니다. 깊이와 성찰, 자신의 삶을 성숙하게 돌아보는 태도라고 여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성찰 성향을 자신의 사려 깊음이나 지혜의 증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기생체는 한 끼씩 해마다 계속 먹습니다. 13번째가 시간이 흐르며 숙주의 실제 삶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유령의 삶으로 향하면 실제 삶에 쓸 에너지가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실제 삶은 계속 펼쳐집니다. 선택이 이어지고 관계도 발달합니다. 기회는 계속 나타나지만 숙주는 어느 것에도 완전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부만 그곳에 있고 나머지는 그림자 영역에서 오래된 선택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다른 형태의 자신을 상상합니다. 존재하지 않은 것을 애도합니다. 그 결과 시간이 흐를수록 삶은 체계적으로 충분히 사라지지 못합니다. 명백한 실패나 자기 파괴로 삶을 극적으로 낭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더 조용한 의미에서 실제 삶의 밀도가 얇아지고 일어나는 대부분의 순간에 실제 사람이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삶입니다. 숙주의 주의가 다른 곳에 있어 실제 순간 대부분이 충분히 경험되지 않은 채 지나갑니다. 일어날 수도 있었던 것의 상상 속 영역에 주의가 머뭅니다. 점토파는 13번째 먹힌 자의 형태를 늘 다른 곳에 있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몸은 이곳에 있습니다. 적절히 반응하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합니다.